여러분 안녕하세요. 기간조입니다. 귀로 듣는 요양보호사 기호보입니다. 노년기의 신체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신체적 특성 다 나빠진다, 이게 답입니다. 아시겠죠? 기초대사율이 감소하죠. 신체 회복력이 저하됩니다.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떨어지고요. 노화가 비가역적으로 진행된다. 신체 기관의 잔존 능력은 떨어진다. 비가역적, 가역적이 뭐예요? 돌아갈 수 있다, 이게 가역적이에요. 그런데 아닐 비가 붙었어요. 돌아갈 수 없다죠. 나 지금 70세 노인인데 다시 20살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돌아갈 수가 없다,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초대사율은 감소한다. 회복 능력은 떨어진다. 일상생활 수행 능력도 떨어지고 잔존 능력 떨어지고 면역 능력 떨어져서 대상포진 걸리고 세포는 노화된다. 이게 바로 신체적인 특성이에요. 다 나빠진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2번, 노년기 바람직한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바람직한 가족관계,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서 문제 풀어보세요. 자녀에게 의존하는 생활을 한다. 배우자와 애정 표현을 자제한다. 형제자매와 경쟁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고부관계는 경직된 상태로 유지한다. 손자, 손녀가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여러분, 이렇게 아닌 것은 X표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정답 뭐예요? 손자, 손녀가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도록 돕는 게 노년기에 바람직한 가족관계 유지하는 방법 중에서 맞는 것입니다. 왜? 부모는요, 1등 시켜야 되잖아요. 얘 대학도 보내야 되고 인생 설계 시켜려면은 너 공부 안 하니? 맨날 그렇게 잠만 자서 되겠어? 훈육을 합니다. 화를 내죠. 왜? 양육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는요, 이쁘다 많이 먹어라. 살은 무슨 오동통이 살쪄서 이쁜데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이러면서 무한하고 아낌없는 사랑을 주니까 애기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옆에 있으면 어때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사랑을 받으니까 자존감이 올라가죠.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녀에게 의존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바람직한 가족 관계가 아니라 언밸런스한 가족 관계가 되겠죠. 자식이 너무 힘들어요. 그죠? 빈둥지 증후군이 뭐죠? 남편이 죽었다고 빈둥지 증후군은 아니에요. 자식이 이 둥지 안에 이 알이 다 없어졌습니다. 둥지가 비었다. 이거는 자녀하고만 관계가 된 거예요. 수정확대 가족은 뭐예요? 노부모가 이 자식하고 근거리 삽니다. 자식이 근거리에 살면서 아파트 옆동에 살아, 또는 같은 동네에 엄마 아빠가 계셔, 5분 안에 갈 수 있어, 그러면서 봉양하는 게 수정 확대 가족이죠. 수정되고 확대된 범위지만 가족은 가족이다, 이거예요. 원래 가족은 한 집안에 사는 게 가족입니다. 이런 것까지 다 아셔야 돼요. 배우자와 애정 표현을 자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황혼 이혼받기 더 하겠습니까? 그쵸? 형제자매와의 경쟁적 관계를 유지하면 안 되겠죠. 어릴 때야 언니가 더 예쁘고 언니가 더 공부 잘하고 언니가 더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가고 이런 게 경쟁적인 관계가 될 수 있지만요. 나이 먹으면요, 다 이해하고 서로 심리적인 안정감을 공유하고 지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죠. 고부관계는 경직된 자세로 유지하면은 이혼받기 더 당합니까? 가치관을 공유하고요. 유연한 자세로 유지를 해야겠죠. 또 자식에게 의존하거나 신체적으로 누구에게 의존하거나 정신적으로 누구에게 의존하거나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것보다는 내 삶은 내가 활기차게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노년기에 바람직한 가족관계이고 내가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존엄성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에요. 3번, 요양보호사 근로계약 종료로 실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보장하는 사회보험은 사회보험 5가지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국산, 건고노, 이 중에서 실직했을 때 돈 나오는 거 뭐예요, 여러분? 고용보험이잖아요. 내가 옛날에 직장 다녔어. 그 중에서 고용보험을 낸 기록이 있어. 그러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회보험은요, 5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실직했을 때 돈 받는 건 고용보험이라는 거. 우리 건강보험은 병원 가서 우리 혜택 많이 보잖아요. 그죠? 연금보험,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에 대해서 나중에 연금을 주면서 그 국민이 생활할 수 있는 거죠. 산재보험, 다쳤을 때죠.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한다. 그래서 이 재해 근로자가 나중에 재활하고 사회 복귀를 할 수 있게 해준다. 노인장기 요양보험은 뭐예요? 고령 65세 이상인 경우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 치매, 뇌졸중, 파킨슨 이런 질환일 때는요, 혜택을 주죠.
어떤 경우 일상생활이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거나 거동이 안 되는 사람에게 신체 활동 지원, 또 가사 활동 지원, 뭐 일상생활 지원 이런 걸 해주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건강을 증진시켜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준다. 이게 바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고요. 요양보호사에서 가장 많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4번 장기 요양 서비스 이용 절차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은 이 절차 순서를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상담하죠. 그 다음에 뭐 하죠? 상담하고 나서요. 계약을 먼저 할까요? 계획을 먼저 세울까요? 이걸 아시면 돼요. 신청하죠. 계획을 세웁니다. 저희 엄마 치매 5등급이에요. 이 요양시설에 입소하게 되면은 어떻게 프로그램을 해주시나요? 계획을 먼저 세우고요. 인지지원 몇 시간 하고요. 뭐 몇 시간 하고요. 네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 여기 계약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쵸? 계획이 플랜이죠. 플랜을 짠다. 계약은요, 사인하는 거죠. 플랜 먼저 하고 사인한다는 거예요. P 다음에 S입니다.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죠. P, Q, R, S. P 다음에 S예요. 제가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기억하겠습니까? 둘 다 개니까 기억을 못 하시잖아요. 그다음 뭐 획약이라고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플랜 먼저 짜고 사인한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서비스 신청하고 접수, 상담한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요양원 들어갈 때요.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받죠. 그리고 나서 모니터링 하고요.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지속한다. 5번 가족 요양비가 포함된 장기 요양 급여의 종류. 여러분 장기 요양 급여의 종류 3가지가 뭐 있었죠?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 현금 급여가 있었어요. 이 중에서 가족 요양비 어디에 들어가죠? 특별 현금 급여 여기에 들어갑니다.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 현금 급여가 장기 요양 급여의 종류이다. 이 중에서 특별 현금 급여에는 가족 요양비, 특례 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가 있어요. 가족 요양비만 아시면 됩니다. 도서, 벽지 등 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가족으로부터 방문 요양에 상당한 급여를 받은 경우 시골에서 내 가족이 나를 돌봐준 경우 가족 요양비를 준다. 특별히 현금 받는 것이 바로 가족 요양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재가급여의 종류 뭐 있었죠? 너무 중요한 거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기타 재가급여가 있었어요. 이 중에서 일정 시간 하면은요 주야간 보호입니다. 아침 9시에 가서 오후 5시에 온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일정 기간 며칠 동안 맡겨요. 자식이 출장 가서 이런 경우는요 단기 보호입니다. 단기의 기가 기간의 기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시설급여 2가지 너무 중요하죠. 맨날 국가고시 나오잖아요. 시설급여는요 4글자가 동일하게 들어가요. 노인요양이란 말이 들어가요. 노인요양시설 이게 바로 요양원이죠. 또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이게 뭐예요? 공동생활가정은요 어느 정도 건강하신 분들이 내가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입소자를 9명만 받습니다. 그게 바로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고요. 몸이 더 안 좋으신 분들,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은요 요양시설, 요양원으로 가는 거예요. 입소자가 10명, 20명, 30명 이상이다 하면은 노인요양시설이에요. 공생은 9명 이내이다. 요것도 국가고시 나왔었죠.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 현금급여가 있다. 특별 현금급여에 가족 요양비가 포함이 됩니다. 6번 노인장기 요양보험 일반 급여 대상자가 재가급여 이용할 때 본인 부담금 얼마냐? 재가급여 하면 그냥 딱 15% 여러분 아시죠? 재가급여는요 본인 부담금 15%입니다. 시설급여는요 20%죠? 나라에서 20% 지원해주죠? 나머지 65%는요 보험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문제 어떻게 나와요? 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은 어떻게 조달되냐? 이 돈이 어디서 나서 이렇게 대상자들을 도와주냐 이거죠. 보험료, 우리가 국민건강보험료 무조건 강제로 냈었죠? 거기서 60에서 65%를 커버해준다. 나라에서 20% 대준다. 본인이 15에서 20%는 낸다 이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하나도 안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누구라고 해요? 국민 기초수급권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인데 기초수급권자. 너무 돈이 없어서 기초적으로 뭔가를 받아야만 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본인 부담금조차 없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도 면제가 된다는 거. 하지만
비급여 항목, 포함이 안 되는 항목은요, 뭐 미용비, 이발비, 뭔가 다른 것을 요구했을 때는요, 본인 부담금을 다 내긴 내야 됩니다. 하지만 기초적인 것을 할 때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본인 부담금을 경감해줬어요? 저소득층, 돈 없는 사람, 의료급여 수급권자, 둘 다 돈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은 법정 본인 부담금의 40에서 60%를 경감해준다. 원래 시설 가야 되면 20% 내야 돼. 만약에 100만 원이야. 그럼 20만 원 내야 되죠? 이 중에서 40에서 60%, 그냥 딱 잘라서 50% 경감해주면 원래 다른 사람은 20만 원 내야 되는데 저소득층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0만 원만 내면 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나마도 국민기초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 예를 들어서 의사소견서 발급해야 돼. 본인 부담금이요? 20% 내야 됩니다. 방문 간호지시서 발급받아야 돼. 20%를 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재가급여는 15%이다. 시설급여는 20%이다. 또 20%인가? 뭔가 소견서 발급받는 비용이 20%라는 거. 누가 공짜예요? 100% 공짜인 사람은 국민기초수급권자예요. 7번. 다음 중에서 요양보호사 업무에 해당하는 서비스는 흡인, 관장, 도뇨, 욕창치료, 외용약의 도포 뭘까요, 여러분? 우리 의료행위 절대로 하지 않았어요. 외용약, 도포. 바르는 약이죠. 뭐 연고 바르는 거 또는 빨간 약 발라주는 거 이 정도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흡인하지 않습니다. 이거 흡인, 석션 요거 의료행위입니다. 관장, 똥구멍에 관장하는 거 아니에요. 도뇨 이건 멸균 처리해야 됩니다. 욕창 치료 아니에요. 귀지 제거도 안 해요. 투약은 안 합니다. 외용약 도포하는 것만 가능한 거예요. 경구약, 입으로 먹는 약, 그 처방 받은 거 먹이는 정도, 또 발라주는 정도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귀지 제거 하나요? 귀지 제거도 안 해요. 겉에만 닦는다 했지 귀 속을 판다 하면 무조건 틀려요. 8번 다음 내용에 해당되는 시설 대상자의 권리는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시설장에게 뭐를 요구했어요? 화장실에 비상벨 좀 설치해주세요. 요구했습니다. 어떤 권리일까요? 비상벨을 왜 설치할까요? 내 안전을 위해서 설치해달라고 요구한 것 같죠?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충분한 정보 제공받을 권리, 사생활과 비밀 보장, 스스로 입수를 결정하고 계약할 권리,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비상벨이 뭔지 몰랐다 하더라도 내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요구한 거죠. 안전하고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받을 권리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요. 여기에 따른 보기는요. 침대, 매트리스 이거밖에 몰랐어요. 교재도 안 봤으니까. 맨날 침대 쓰다가 매트리스 강요받았어. 그러면 내가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받지 못했다. 요렇게 맨날 국가고시에 나왔었는데 요런 문제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다른 보기까지 한번 짚어드릴게요. 왜? 국가고시 한번 나오면은요. 그 파트는 알아야 됩니다. 또 나오기 때문이죠. 비상벨 하면은 이제 역시 안락하고 안전한으로 연결하시고요. 휠체어나 보조기구 이동 공간을 확보해주세요. 미끄럼 방지 문턱 제거해주세요. 안전바 설치해주세요. 이거 다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받을 권리입니다. 아시겠죠? 또 시설에서는 안전하고 깨끗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해주세요. 습도, 온도, 소음, 채광, 조명, 청소 상태도 다 점검해주세요. 이게 바로 안전하고 안락한 생활환경을 제공받을 권리입니다. 목욕, 의복, 침구 세탁 이런 위생 상태를 철저히 해주세요. 왜? 안전하고 안락하기 위해서. 소방기구 정기적으로 점검해주세요. 비상벨 꼭 설치해주세요. 이게 바로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받을 권리가 되겠습니다. 9번 노인학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노인학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이에요. 가족 부양 부담이 감소하면은 훨씬 좋은 거죠. 가족 관계의 갈등이 해소돼도 좋습니다. 이 문제나 학대가 발생되지 않아요. 노인의 의존성이 증가합니다. 아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데 계속 너무 의존하게 되면 이 아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이 부양 의무자 스트레스 받거나 과중한 부양의 부담을 촉발하면은요,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은 노인이 너무 의존한다 또는 그 부양 의무자, 자식이 스트레스 받았다 이런 경우는 더 학대를 할 수 있다. 노인 부양 의식이 강화되면은 내가 부모님 모셔야 되는 게 당연하면 학대 더 안 하겠죠?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이 확대되면은 내가 자식한테 학대받아도 친구한테 얘기할 수도 있고 내가 경로당에다 얘기할 수도 있고 한데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 사회적으로 고립돼 있으니까요.
그러면 더 학대받을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10번 요양보호사가 보호받아야 하는 다음과 같은 권리는 연령, 성별, 학력, 출신 지역으로부터 차별받지 않는다. 차별 대우받지 않는 거 뭐예요? 평등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답은 평등권이라는 거. 그리고 내가 뭐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 이게 바로 자유권이고요. 노동권, 노동 조건을 좀 안전하게 확보받을 권리가 있다. 이게 바로 노동권이 되겠습니다. 11번 대상자가 음란한 농담을 하며 요양보호사를 강제로 껴안았을 때 대처 방법. 여러분 문제만 봐도 답 딱 나오잖아요. 단호하게 한다. 이게 답이죠. 1번 껴안은 이유를 물어본다. 이유 묻지 않았죠. 화를 내면 그 자리를 떠난다.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한다. 부끄러운 줄 알라면 질책한다. 농담을 받아주면 대수롭지 않게 반응한다. 정답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한다. 이게 바로 단호하게 대처한다 입니다. 단호히 거부 의사를 표현해야 돼요. 왜? 부적절한 성적인 행동은 단호하게 해줘야 됩니다. 성적 행동을 못하도록 단호하게 말한다, 분명하게 말한다. 이게 바로 답이 되겠어요. 나머지 뭐 치매가 걸렸어 또는 노인이 성기가 불편해서 또는 오줌을 지려서 바지를 벗었어 이런 경우는 입혀주고 갈아입혀주면 됩니다. 12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로 옳은 것은 직업윤리 문제에 거의 2문제 이상은 나오고 있어요. 대상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다. 대상자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대우한다. 대상자에게 업무의 어려움을 하소연한다. 가족의 요구를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친근한 대상자에게 먼저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답은요. 대상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다죠. 경제적 지위에 따라 대우하는 거 아니죠. 대상자한테 나 힘들다고 하소연하면 뭐합니까? 가족의 요구가 아니라 대상자의 요구를 위주로 서비스 제공하고요. 친근한 대상자에게 먼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죠. 공평하게 순서대로 갑니다.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국가고시에 많이 나오니까 한번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해야죠.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한다. 또 사전에 대상자에게 양해를 구해야 돼요. 어떨 때? 방문 일정이 변경되었을 때.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비밀 유지해야 돼요. 비밀로 유지하고 내색하지 않는다. 이게 답입니다. 추가 서비스 요청하면 기관장에게 보고하죠. 또 서비스 내용, 서비스 방법 대상자에게 물어보고 시행합니다. 대상자가 학대받는 것 같아, 뭐가 문제가 있어 이런 경우는 다 보고하거나 신고합니다. 제공된 서비스는 정확하게 기록하죠. 법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잖아요. 개인의 선호를 인정하고요. 내 활동이 모든 요양보호사를 대표한다고 생각한다. 요양보호사 대상자는요. 대등한 관계입니다. 13번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를 지켜서 행동한 경우는 자신의 건강관리를 철저히 한다. 딱 봐도 그냥 이거 답 아니에요. 그죠? 건강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업무 내용을 주관적으로 기록하나요?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기록해야 됩니다. 나중에 법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잖아요. 의료인이 없을 때는 역할을 대신하면 안 됩니다. 업무 영역의 한계를 명확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사항은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거나 서비스 내용이 확실하지가 않아 잘 모르겠어 무조건 보고하거나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임의로 판단대로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대상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합니까?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유지해야 돼요. 이 비밀 누설하면 어떻게 되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을 낼 수가 있어요. 내색하지 않는다. 이게 답입니다. 대상자를 대신하여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동의를 구해야 되는 거죠. 14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동료 요양보호사가 서로의 시어머니에게 교차 서비스를 제공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돈 더 받자 했습니다. 이거 불법 아닙니까? 1번 일단 생각해 보겠다고 말하고 결정을 미룬다. 2번 제안을 수용할 만한 다른 요양보호사를 소개한다. 3번 장기요양급여 제공 원칙에 어긋난다면 거절한다. 4번 이거 뭐 답 딱 나오잖아요. 그죠? 3번 답이죠? 4번 시어머니에게 교차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미리 설명한다. 5번 교차 서비스에 대해 주변 사람들에게 비밀로 해줄 것을 부탁한다. 항상 떳떳하게 살아야 됩니다. 불법은 하면 안 되고 이건 거절해야 돼요. 15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적절하게 반응한 것은 보호자가 이랬어요. 요양보호사가 바뀐 후 아버지의 인지기능이 더 나빠지신 것 같아요. 솔직히 이런 말 들으면 좀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전 요양보호사와 비교하시니 기분이 나쁘네요. 이거는 속마음이에요. 아버님의 상태를 살핀 후 시설장님께 전달할게요. 이게 답입니다. 뭔가 인지기능이 나빠지신 것 같아요 했죠? 내 감정을 좀 배제하고 그래요.
제가 한번 보고해서 뭐가 나빠지셨는지 확인해 볼게요. 이 말입니다. 그쵸? 아버님 나빠지신 게 제 탓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되겠죠? 제가 볼 때는 인지 기능이 이전하고 똑같아요. 그냥 무조건 내 판단으로 답을 하지 않습니다. 원래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그래요. 이거 사실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인지 기능이 나빠지신 것 같으세요? 그럼 제가 한번 보고해 볼게요. 이렇게 말하는 게 가장 좋다. 16번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전신 스트레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고시 정말 요양보호사 근골격계 질환 문제 정말 많이 나오죠? 동작을 빠르고 신속하게 할까요? 동작을 빠르고 신속하게 한다. 하나의 자세를 5분 이상 유지한다.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스트레칭한다. 호흡을 최대한 길게 참으며 동작을 한다. 스트레칭을 하면 관절 가동 범위가 넓어진다. 요거 답 맞죠? 동작을 빠르고 신속하게 하면 다치죠. 천천히 안정되게 한다. 유지하는 거는요 5분이 아니라 10에서 15초를 유지한다 그랬어요. 나머지는 뭐예요? 같은 동작을 5에서 10회 반복하고 동작과 동작 사이에 5에서 10초 정도 쉬는데 유지만 10에서 15초로 좀 길어진다는 거. 통증이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시원하다고 느낄 때까지만 합니다. 왜? 통증은 근육의 긴장과 부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통증은 느껴지지 않게 한다는 거. 호흡은요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하지 무조건 길게 참는 게 대수는 아니다. 17번 요양보호사가 감염이 되면 대상자에게 전염시킬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하는 질병은 다 주의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뭘까요? 노로바이러스 장염입니다. 노로바이러스 장염이 걸리고 나면 이 손으로 요리하면 어떻게 돼요? 대상자에게 전염될 수 있어요. 그래서 2, 3일간 쉬었다가 일해야 된다 했어요. 요양보호사에게 흔한 감염성 질환 5가지가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라서 직업성 감염 질환이라고도 합니다. 좀 슬프죠? 결핵, 독감, 노로바이러스, 머릿니가 있다. 이거 번갈아가면서 꼭 국가고시에 나오니까 여러분 알긴 아셔야 돼요. 결핵은요. 결핵 대상자와 접촉했어. 어떻게? 감염 여부를 위해서 검사를 한다. 언제? 2주 이후 또는 1개월 이후에 엑스레이 찍어본다 그랬어요. 왜? 바로 접촉했다고 바로 그게 막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왜? 잠복기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정 기간 후에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이것도 맞고요. 검진을 통해서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이 말도 맞고요. 2주에서 1개월 이후에 엑스레이 찍는다. 이 말도 맞습니다. 계속 이렇게 지문이 바뀌어가면서 국가고시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병원 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감염 검사를 받는다. 이 말도 맞는 거예요. 그쵸? 또 결핵 대상자가 사용한 침구류는 일광 소독한다. 햇빛에 왜 말려요? 결핵균이 햇볕에 약해서 몇 분만 쪼여도 죽는다 그랬어요. 독감은요. 인플루엔자입니다. 1년마다 예방주사 맞아야 되죠? 독감 걸린 요양보호사는 며칠을 쉬었다 이래야 될까요? 일주일은 쉬어야 한다. 그래야 대상자에게 독감이 안 옮는다 이 얘기입니다. 노로바이러스는요 일종의 장염이에요. 잘못된 거 먹었어요. 오염된 음식 먹었어요. 걸리죠? 이 손으로 요리하면은 이 요리 먹은 사람도 걸린다. 그래서 2, 3일간은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해야 돼요. 왜? 증상이 회복된 후에도 2, 3일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머릿니 살충 성분이 포함된 샴푸 제조를 치료한다. 이 머릿니는요 벌레 충자입니다. 그래서 살충 이 벌레를 죽이는 살충 성분이 포함된 샴푸 제조로 감아야 된다 이거예요. 살충 성분? 안 좋은 거네. 그러면 아니야가 아니라 요걸로 감아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야 죽으니까. 실제로는요 이 교과서적인 내용은 아니고요. 머릿니가 있어 파마 시키잖아요. 이 파마약이 독해서 머릿니가 죽습니다. 동시 치료한다. 이게 답이에요. 증상이 있건 없건 동시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양보호사 임신했어. 어떤 대상자 피하라 그랬어요. 수두, 풍진 대상자. 왜? 아기가 선천성 기형아가 되니까 안 된다는 거. 결핵 걸린 대상자 요양보호 업무 중단한다? 맞아요, 틀려요? 중단하고 싶죠, 마음은요. 하지만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돕는다. 아시겠죠? 18번 설사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설사하면은요 뭐예요 여러분? 수분을 섭취한다. 이게 답입니다. 아시겠죠? 1. 산책을 하게 한다. 산책가다 설사하겠네요. 유제품을 제공한다. 설사 더 나오죠. 수분 섭취를 제한하면 탈수 오겠죠.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제한한다. 이거 맞나요? 틀리나요? 맞습니다.
섬유소가 많은 거 먹으면요 똥이 잘 나오는데 가뜩이나 설사하면 더 줄줄 싸잖아요. 그래서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방법이에요. 설사가 멈춘 후에도 지사제를 먹게 한다? 아닙니다. 지사제는 설사를 멈추는 약이잖아요. 남용하면 안 돼요. 설사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 독소들이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이 설사는 장내 유해물질을 배출해서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려는 자기 방어 반응이라서 또 이게 싸는 게 차라리 좋다. 지사제 너무 억지로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설사로 탈수가 예상되면 수분을 충분히 마시게 한다. 설사할 때는 여러분 너무 장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음식은 피한다 이거예요. 섬유소 많은 거 변비일 때도 똥이 잘 나오죠? 설사할 때 피한다. 술, 카페인, 매운 후추. 설사할 때 커피 먹지 말아라 합니다. 근데 제가 설사해도 커피를 먹으면 정말 하루 종일 설사를 한 경우가 있어요. 커피는 피해라. 고지방, 지방 먹으면 설사할 수 있습니다. 막 장어, 삼겹살 이런 거 먹으면은요 여러분 멀쩡하다가도 설사하지 않나요? 그래서 설사할 때는 이런 음식 피하고 섬유소마저도 제한해라. 19번 만성기관지염으로 기관지가 만성적인 염증으로 기도가 좁아져서 숨쉬기 힘든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뭘까요? 심호흡, 그러니까 기침을 하게 한다. 딱 그냥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심호흡하세요, 기침하세요. 이게 바로 답이에요. 뜨거운 물을 자주 마시게 한다? 좋을 것 같은데. 지나치게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 자극적인 음식은요 기관지에 격렬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하는 게 좋다. 그냥 미지근한 물이 좋다 이거예요. 실내를 차고 건조하게 유지한다. 우리 촌식 환자도 차고 건조한 공기에 나가면 기침한다고 했잖아요.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 차가운 기후, 습기가 많은 거, 이런 자극은 다 피해야 된다. 방향제를 뿌려서 실내 공기를 정화합니까? 방향제가 아니라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게 좋겠죠. 감염을 막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게 한다. 기도가 좁아서 숨쉬기 힘들 때 마스크를 쓰면 안 되겠죠. 금연한다 좋죠. 처방받은 거담제, 기관지 확장제, 기관지를 넓혀준다 이런 것들이 좋겠습니다. 기도가 좁아져서 숨을 못 쉬면 기관지를 넓혀주는 게 좋아요. 20번 고혈압 대상자의 혈압약 복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혈압약 하면은 조절돼도 계속 먹어라 이게 답이죠. 1. 두통이 있을 때 혈압약을 복용한다. 두통이 있을 때는 타이레놀을 먹어야겠죠. 비타민 K와 함께 복용하여 흡수를 돕는다. 비타민 K는요 지혈할 때 쓰는 약입니다. 혈압이 조절되지 않으면 이전 약으로 바꿔 복용한다. 이전 약이 아니라 항상 최근 약이라고 했어요. 혈압이 높아도 증상이 없으면 복용량을 줄인다. 항상 혈압약은 계속 먹어라 이거죠. 혈압이 조절된다고 투약을 중단하면 혈압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요게 정답입니다. 혈압이 조절돼도 투약을 중단하면 혈압이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없어도 약을 복용한다. 마음대로 용량 증감이나 중단하지 않는다. 혈압이 조절되어도 계속 혈압약 먹어라. 꾸준히 먹어라. 이게 항상 혈압에서 요구하는 답입니다. 식이는요 저염 저지방 먹어라.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칼륨을 많이 먹으면 몸에 있는 소금기가 많이 빠지니까 칼륨 많이 먹어라. 찐고구마, 고구마, 바나나, 우유, 시금치 이런 거 많이 먹어라 했습니다. 21번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 변화로 옳은 것은 인대의 탄력성이 감소하죠. 인대가 탄력이 없어가지고요. 운동도 제대로 못합니다. 허리에 피하 지방이 감소되는 게 아니라 허리, 배에 피하 지방 엄청나게 늘어나죠. 막 뱃살 드륵드륵 하잖아요. 그래서 팔다리는 삐쩍 말랐는데 배만 많다. 그래서 거미형의 이 몸 체형을 보인다 그랬어요. 뼈의 질량이 증가할까요? 질량이 감소되죠. 뼈가 쪼그라들죠. 골격이 작아지죠. 그래서 약한 충격에도 잘 부러집니다. 추간판의 두께 증가. 추간판이 뭐예요? 디스크예요. 디스크 오그라들잖아요. 키도 줄어듭니다. 근육의 긴장도가 감소됩니다. 탄력성이 감소돼요. 근육량이 저하되니까요. 운동도 잘 못하잖아요. 근골격계 변화. 신체적인 변화죠. 다 나빠진다 이거예요. 22번 전립선 비대증 증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립선 비대증 1번 단백뇨가 있다. 소변 줄기가 가늘죠. 배뇨 잔뇨감이 있습니다. 요게 맞아요. 전립선 배뇨 잔뇨감이 있고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요. 배뇨 횟수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합니다. 자주 계속 나와요. 밤에도 깨죠. 요일을 잘 느끼지 못한다가 아니라 계속 매렵습니다. 하지만 마려운데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립선 비대증은요. 전립선이 커지면서 요도를 압박해서 요도가 좁아져서 소변줄기가 가늘어지는 거죠. 노화에 따른 호르몬 불균형 현상이다. 배뇨의 잔뇨감, 소변줄기가 가늘어진다. 소변이 바로 안 나오고 힘을 줘야 나온다. 밤에 자꾸 깬다.
오줌 매린 걸 참을 수가 없다 했습니다. 심하면 수술 받죠. 23번 노화에 따른 피부계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피는 얇아집니다. 탄력성이 감소하고 쉽게 손상이 되죠. 손발톱은 두꺼워지죠. 그래서 따뜻한 물에 불려서 깎았어요. 머리카락이 굵어지면 좋겠죠. 가늘어지죠. 모근이 약해집니다. 그 멜라토닌 세포가 없어지니까 흰머리가 돼요. 각질층의 수분 함량은 감소합니다. 그래서 피부가 건조해요. 가렵습니다. 모근의 멜라닌 생성이 감소돼서 탈색되고 흰머리가 생기고 새치가 생긴다. 24번 좌측 내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힌 뇌졸중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오심을 동반한 위출혈, 선모운동 감소로 인한 기침, 근육 경직 및 안정 시의 떨림, 수분 정체로 인한 전신의 부종, 말을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함, 뇌졸중은 요거 아닙니까? 그쵸? 말을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게 뇌졸중이에요. 언어장애, 연화곤란, 의식장애, 어지럼증, 균형감각 상실 이런 것들입니다. 오심을 동반한 위출혈은요? 위암일 수 있다. 위암은 초기엔 증상이 없어요. 위암은요? 향후 5년간 정기검진을 해서 재발 여부를 확인해라. 선모운동 감소로 인한 기침, 노인은요 호흡기계 질환이 다 있습니다. 근육경직 안정시에 떨림 하면은 파킨슨이죠. 그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줄어가지고 파킨슨이 걸려요. 무표정하다, 동작이 느리고 둔하다, 안정시에 덜덜덜 떨린다, 근육이 경직된다, 파킨슨이에요. 수분 정체로 인한 전신 부종, 이거는요 부신 기능 저하증의 증상이라고 합니다. 전신 부종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간심신갑부 수분을 제한하는 질환이었잖아요, 그죠? 간심신갑부 부신 기능 저하증이 포함된다는 거. 여러분 이 문제 맞춰보세요. 손해가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균형을 못 잡는다. 이걸 뭐라고 하죠? 운동실조증이라고 합니다. 손해에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비틀 거리면서 한쪽으로 자꾸 쓰러지죠. 그래서 샤워를 하다가 넘어집니다. 그래서 운동실조증이 있는 사람은 서서 샤워하면 안 되고 욕조에서 목욕시켜라. 이런 것까지 국가고시에서 요구하는 답이에요. 25번 노화에 따른 시각계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결막이 얇아진다. 결막 얇아지죠. 누렇게 변하죠. 불편합니다. 각막 회항도 잘 생겨요. 수정체가 투명해지는 게 아니라 누리끼리해져요. 그래서 백내장 수술하잖아요. 파남보, 파랑색, 남색, 보라색 구분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황화 현상이에요. 눈물의 양이 감소해서 엄청 건조하고 뻑뻑하죠. 각막 반사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환사가 저하돼서 둔감해집니다. 동공의 지름이 커지면 좋은데 지름이 쪼그라들어서 더 밝아야지만 잘 보이는 거예요. 60세 노인은요 20살짜리 그 젊은 사람보다 빛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3분의 1밖에요. 그래서 밝은 게 좋다. 동공의 지름은 작아진다는 거. 다 쪼그라지고 얇아지고 누리끼리해지고 건조해진다는 거예요. 26번 당뇨병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맨발로 운동화 신게 한다. 발톱은 일자로 자른다. 뭔가 맞는 것 같죠? 발톱은 일자로 자른다. 당뇨병 대상자는 항상 양말을 착용해야 됩니다. 왜? 맨발로 있다가 비거나 다쳤을 때 잘 안 나요. 상처 치유가 더디다 했습니다. 뜨거운 물로 발을 자주 씻게 한다? 너무 차갑거나 뜨거운 것은 노출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냥 미지근한 물이 항상 좋다는 거. 발 잘 말려야 됩니다. 무좀 생길 수 있어요. 발 건조를 발가락 사이사이 잘 해줘야 된다는 거. 당뇨병 대상자는 발 관리를 잘해야 돼요. 발톱은 일자로 자른다. 양말 신는다. 또 발 다치지 않게 조심한다. 운동량이 많은 날 인슐린 투여량을 늘립니까? 공복 시에 운동을 하거나 장시간 등산 시에는 저혈당에 대비한다 했습니다. 공복에 운동하면 당 떨어지겠죠? 혈당 강아지를 갖고 다니나요? 저혈당에 대비해야겠습니다. 사탕이나 오렌지 주스 가방에 넣고 다녀야 돼요. 저혈당도 무서워요. 27번 노인에게 나타나는 우울증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가 그냥 이렇게 다 표시를 해왔습니다. 우울증이 뭐죠? 자살염이 증가한다. 햇볕을 받아라.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게 좋다 했어요. 단기 기억력이 향상될까요? 단기 기억력, 장기 기억력 다 저하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 치매에서는 어땠어요? 단기 기억력은 심하게 저하돼요. 어제 그제 일은 모르고 오늘 일은 모르는데 10년 전 기억은 난다. 그래서 단기 기억이 저하된다 하면은 치매고요. 우울증은 비슷비슷하게 정신이 그냥 다 기억력이 없다는 거. 물어보는 말에 적절하게 대답한다. 이거는 치매고요. 물어보는 말에도 대답을 안 합니다. 이게 바로 우울증이에요.
식도, 소화불량 등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 이건 맞죠. 식욕도 변화되고 체중도 변화돼요. 두통이 있고 소화불량이 있다. 몸이 막 아프다 이럽니다. 무기력과 흥분이 교대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냥 불안하고 초조하고 무기력합니다. 흥분도 없다. 주변 사람들이 우울증이면 쉽게 알아챕니까? 우울증인 거는 잘 몰라요. 발견하기도 어렵고요. 혼자 살면 더 방치되겠죠? 우울증은 표면적으로 그 증상이 그렇게 막 나오지는 않습니다. 저도 뭐 우울할 때 뭐 나 우울증인가? 스스로도 몰라요. 그쵸? 신체 증상이 나타난다. 두통이나 소화불량 이런 경우 많죠. 컨디션이 안 좋다. 우울한가 봐. 이렇게 연결해 보세요. 28번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되는 질병. 간, 심, 신, 갑부, 신부전. 딱 나오죠, 여러분. 그쵸? 수분을 제한해야 되는 질병이 있어요. 간, 간경화, 심부전, 심장이 부전하다. 신부전. 이번에는 신장이에요. 혈액 투석한다. 신부전이죠. 갑부, 갑상선 기능 저하증, 부신 기능 저하증은요, 몸이 다 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분을 제한해야 됩니다. 물 많이 마셔야 되는 질병은 뭐가 있어요? 염증성 질환, 폐렴, 염증이죠? 방광염, 전립선염, 요로감염, 다 염증에는 물을 많이 마셔서 노폐물을 밖으로 빼내라 했습니다. 당뇨병, 고혈압도 물 많이 마셔도 좋아요. 29번, 노화로 인한 수면 양상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아침잠이 많아진다. 잠들면 깨기가 힘들다. 수면 시간이 늘어난다. 낮 시간 동안 자주 존다. 잠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진다. 정답 뭐죠? 낮 시간 동안 졸아요. 아침잠 없죠. 또 잠들면 깨기가 힘든 게 아니라 자주 깨요. 수면 시간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수면 중에 자꾸 깨고요. 잠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지는 게 아니라 오래 걸립니다. 잠이 안 온다는 거. 잠이 안 오고 밤에 잘 못 자니까 낮에 졸리고 낮에 또 낮잠 자면 밤에 또 잠이 안 오고 수면 중에 자꾸 깨고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 30번 대상자의 성생활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전립선 절제술은 발기부전을 유발한다. 전립선 절제술했다고 발기하는데 문제를 유발하지 않는다. 우리 교재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는 모르겠어요. 교재상으로는 뭐 발기에는 문제가 없다 했습니다. 오히려 당뇨병은 발기부전이 온다는 거. 항고혈압제 복용은 성적 욕구를 높이겠습니까? 고혈압제 먹는다고? 강심제, 이뇨제, 항고혈압제, 신경안정제, 항진정제 등은 성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다 했어요. 성적 욕구를 높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문제가 있다. 유방절제술은 성기능의 변화를 초래한다. 유방 잘랐다고 성기능이 변화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있다. 자궁적 출술, 유방절제술 하면은 스스로 나 여자 같지 않은 거 아니야? 이제 나 유방도 없는데 여자 아닌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은 느끼지만 실제적으로는 성기능은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 4번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발기 지연을 유발한다. 맞죠? 여자는 오르가즘이 지연되고요. 남자는 발기가 지연됩니다. 지나치게 술 먹으면은 발기가 지연된다. 뇌졸중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성생활을 금한다? 왠지 금해야 될 것 같지 않나요, 사실? 하지만 성생활은 뇌졸중 재발하고는 관련이 없대요. 그래서 뇌졸중 노인의 성생활을 막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뭐 사실 뇌졸중이 노인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50세, 60세에도 오는데 그때 성생활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려줄 수 있다는 거죠. 31번 여름철 폭염에 노출되어 현기증을 호소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요? 온수로 목욕하게 한다? 더워 죽겠죠. 지방 많은 음식, 시원한 물을 천천히 마시게 한다. 요거 적당하지 않나요? 시원한 물을 천천히 마시게 한다. 따뜻한 물수건 머리 대면은 열나겠죠. 실외에서 가벼운 운동 더워 죽겠는데요. 폭염에 노출돼서 현기증 나고 메스껍고 두통 있고 근육 경련이 있다 하면은요. 시원한 장소에서 시원한 물 마시거나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셔주는 게 좋아요. 너무 또 급작스럽게 마시면은 위경련 올 수 있으니까요. 햇볕 가려야겠죠. 뭐 선글라스, 헐렁한 옷차림, 챙이 넓은 모자, 물 갖고 다니면서 먹으면 좋겠습니다. 물은 폭염이라면 평소보다 더 자주 마셔야겠어요. 32번 요양보호사가 관찰한 내용을 올바르게 기록한 것은 등의 욕창이 심함? 며칠 전부터 미열이 있었음. 최근에 신체 기능이 더 나빠졌음.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낮잠을 잠. 요게 답이죠.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써야 됩니다. 심하다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며칠 전이 2, 3일 전이에요. 일주일 전이에요. 최근이 언젠가요? 오후 5시 이후에 물을 많이 섭취함. 밤 10시에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6시에 먹었다는 거예요. 모르죠.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셔야 됩니다.
33번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때 관리 책임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되는 거 뭔가 문제가 있거나 뭔가 문제를 발견했을 때죠. 근처 사는 딸이 방문했다. 빨랫감이 쌓여있다. 쓰레기 분리배출 안 했다. 새로 도착한 우편물 발견했다. 이거 다 요양보호사 가면 됩니다. 베란다에서 배변 중에 대상자를 처음 발견했다. 이거 뭔가 문제행동 아니에요. 문제행동이 있을 때는 보고해야 된다. 이게 지금 배변 중이라는 게 치매가 걸리신 건지 뭐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건지 어디가 아프신 건지요. 업무 보고는요. 서비스를 추가 변경했을 때 새로운 정보를 파악하거나 새로운 업무 방법을 찾았을 때 대상자가 상태에 무슨 변화가 있거나 평상시에 다른 행동을 할 때 보고합니다. 업무를 잘못 수행했을 때는요. 즉각 보고해야지 숨기면 안 돼요. 34번 임종 대상자를 도울 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을 고려해서 돕는 방법은요. 손을 잡아준다. 조명을 밝게 켜둔다. 가족사진을 보여준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준다. 즐겨 쓰던 아로마향을 맡게 한다. 다 맞는 말인데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기능이 뭐가 있어요? 청각이 있었죠. 그쵸?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주는 것도 좋다는 거.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기능은 청각이에요. 그래서 부모님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고 나서도 청각이 살아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말해야겠죠. 청각은 마지막까지 남아있으므로 평상시 같이 보고 듣는 것처럼 제공해야 됩니다. 35번 임종이 임박한 시설 대상자의 편안한 임종을 돕는 방법은요. 삽입되어 있는 튜브를 제거한다. 침상머리를 낮춘다. 대상자를 조용히 혼자 있게 한다. 가족에게 연락하여 병원 응급실로 옮긴다. 여러분 정답은요. 대상자가 보냈던 종교 임종 의식을 연결해준다 입니다. 튜브 제거하는 거 의료행위죠. 의료인에게 제거해주세요. 이렇게 의뢰하면 되겠습니다. 침상머리를 높였죠. 왜? 얼굴색 까매지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또는 입이 벌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대상자 혼자 놓으면 너무 외롭게 가버리잖아요. 함께 있어준다. 가족에게 연락해서 병원 응급실로 옮긴다? 임종이 가까운 그 대상자의 죽음은요. 응급상황이 아닙니다. 임종 과정을 자연스럽게 견딜 수 있도록 가족들과 함께 지켜보고 도와줘야 돼요. 응급상황이 아니다 이거예요.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응급상황이 아니라는 거. 대상자가 원했던 임종의식을 연결해주고 또 좋아하는 음악, 찬송가 또는 불교, 목탁소리 이런 것들을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손잡아준다, 곁을 지켜준다, 항상 관심을 가진다, 함께 있어준다,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준다,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존감을 존중해준다, 원했던 장소, 희망하는 종교 의식을 알아본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됩니다.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는요. 기저귀 찼었죠? 임종했어요. 돌아가셨습니다. 머리를 올려줍니다. 그래야 얼굴색이 너무 까매지지 않으니까요. 조명은 차분해지죠. 시트는 어깨까지 덮습니다. 임종 시 가족이 직접 돕게 해주고요. 우리가 모든 요양보호는 대상자 위주로 하는데요. 마지막 그 임종 시에는 가족에 대해서도 좀 도와주잖아요. 슬픔을 표현하도록 돕죠. 함께 있어주고요. 간단한 신체 접촉, 손잡아주거나 어깨 정도 이렇게 토닥토닥 가능하다는 거예요. 36번 연하곤란이 있는 대상자에게 음식을 제공할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대화하면서 음식을 제공한다. 국물이 많은 음식을 제공한다. 식사 전에 입안을 물로 축이게 한다. 다양한 향신료를 넣은 음식을 제공한다. 상체를 높이고 턱을 든 자세를 취하게 한다. 정답은요? 식사 전에 입안을 물로 축이게 한다. 이게 살해 예방하는 방법으로 가장 올바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음식을 제공한다? 먹고 있을 때 말 시키면 어떻게 돼요? 살해 걸리죠?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지 않는다. 국물이 많은 음식을 제공하나요? 음식을 삼키기 쉽게 국이나 물, 차 등으로 먼저 목을 축이고 음식을 먹게 합니다. 국물이 많은 음식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목을 축여라. 다양한 향신료를 넣은 음식을 제공한다. 수분이 적은 음식은 삼키기가 어렵죠. 신맛이 강한 음식은 침이 너무 많이 나와서 살에 들릴 수 있죠. 향신료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음식을 싱겁게 먹기 위한 조리 방법이 국가고시에 나왔었어요. 식초, 겨자, 후추, 파마늘, 양파, 참깨 등을 사용한다. 이런 걸 사용해? 이런 향신료를 사용해? 왜? 싱겁게 먹기 위해서 소금보다 식초나 겨자, 파마늘, 양파, 참깨, 후추 요런 거를 사용해라. 요게 국가고시에 나와서 좀 생소하다 싶었어요. 20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다양한 향신료를 넣는다. 요거는 한마디로 음식을 싱겁게 먹기 위한 방법이고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상체를 높이고 턱을 든 자세를 취하게 하는 게 아니라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면서 턱을 당기는 자세로 식사를 해야 사례 예방에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37번 의자에 앉아 식탁에서 식사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팔받침이 없는 의자에 앉게 한다. 팔받침 있었죠? 등받이 있었죠? 대상자를 의자 앞쪽 끝부분에 걸터 앉게 한다. 식탁의 상판이 대상자의 배꼽 높이에 오게 한다. 맞는 것 같죠? 대상자의 발가락 끝이 바닥에 닿게 의자 높이를 조절한다. 의자를 식탁과 30에서 45도 각도가 되도록 비스듬히 앉게 한다. 정답 뭐죠? 식탁의 상판이 대상자의 배꼽 높이에 오게 한다. 확실한 게 답이 되는 거예요. 팔받침이 없는 의자에 앉게 합니까? 팔받침도 있고 등받이도 있는 안정적인 의자가 좋다 그랬어요. 대상자를 의자 앞쪽 끝부분에 걸터 앉힌다고 했습니까? 깊숙이 앉게 한다. 팔꿈치까지 식탁에 올려서 안정된 자세를 만들어주고 의자를 충분히 당겨준다 했습니다. 식탁의 상판이 대상자의 배꼽 높이 오게 한다. 조금 낮은 감이 있지만 이게 맞다. 대상자의 발가락 끝이 바닥에 닿게 의자 높이를 조절한다. 의자 높이를 조절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발바닥이 바닥에 닿을 수 있는 의자를 놓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의자를 식탁과 30에서 45도 각도가 되도록 비스듬히 앉게 하나요? 비스듬히, 걸터 앉게 이러면 다 틀리는 거예요. 깊숙이 앉게 한다. 충분히 당겨서 앉게 한다. 이런 게 답이 되고요. 의자를 식탁 안으로 깊숙하게 앉게 하자. 이런 각도 어디서 본 것 같아요. 편마비 환자인 경우에 건강한 쪽으로 뭐 이동변기 대주거나 휠체어 대줬잖아요. 그랬을 때의 각도가 요 각도예요. 38번 대상자의 약물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알약은 약병 안에 손가락을 넣어 꺼낸다. 2. 캡슐약은 캡슐을 제거한 후에 복용하게 한다. 가루약은 약을 입에 얹혀놓고 물을 마시게 한다. 약병 가장자리에 묻은 물약은 손가락으로 닦아낸다. 물약은 계량컵을 눈높이로 들고 처방된 약만큼 따른다. 정답요? 물약은 계량컵을 눈높이로 들고 처방된 약만큼 따른다. 요게 맞고요. 알약은 약병 안에 손가락을 넣어서 꺼내요? 그러면 내 손에 있는 세균이 다 그 약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알약은요. 약뚜껑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손으로 옮기는 거예요. 손으로 만진 약은 약병에 다시 넣지 않는다. 물약도 한번 따른 약은 다시 물약통에 넣지 않는다고 했어요. 캡슐약은 캡슐을 제거한 후 복용하는 게 아니라 약은 상태 그대로 투약해야 됐죠. 이물을 쪼개거나 가루를 내서 먹이지 않습니다. 약발이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동일하게 유지돼야 되는 약이 있어요. 그런데 자르거나 캡슐을 제거하면 갑자기 약발이 확 바뀌었죠. 그러면 위험하다. 가루약은 약을 입에 얹혀놓고 물을 마시면 살에 걸릴 수 있죠. 숟가락을 이용해가지고 약간의 물에 녹여서 먹이거나 왜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 있잖아요. 바늘 제거하면 플라스틱만 남으니까 1mm, 2mm, 3mm, 4mm 이런 식으로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먹일 수가 있다. 약병의 가장자리에 묻은 물약은 손가락으로 닦아낼까요? 설마? 깨끗하게 뭔가 솜이나 거즈로 닦아내는 게 좋겠죠? 병뚜껑을 닫기 전에 입구를 깨끗이 닦는다. 라벨이 젖지 않도록 이 라벨 있는 쪽을 손으로 잡고 이 반대쪽으로 따릅니다. 왜? 약이 이렇게 흘러갖고 라벨에 가려지면 무슨 약인지 모르니까요. 또 바로 직전 국가고시에 뭐 왔어요? 뚜껑을 어떻게 바닥에 놓냐 이게 나왔어요. 어떤 게 답이에요? 이 안쪽에 오염되지 않게 이 바깥쪽이 바닥에 닿아야 되는 요 가가 답입니다. 요런 식으로 항상 그 키워드는 똑같고요. 옆에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병뚜껑의 안쪽이 위를 향하도록 놓는다. 세균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게 바로 전국시에 나왔다는 거죠. 물량은 계량컵을 눈높이로 들고 처방된 약만큼 따른다. 보기 중에서 헷갈리는 게 있다고 한다면 좀 더 확실한 것을 정답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그림에서 대상자에게 안연고 투여하는 위치와 방향이 옳은 것은 안연고 안에서 밖으로 투여했어요. 그쵸? 안에서 밖으로 가는 거 그림 라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바로 직전국시에 뭐 나왔어요? 안약 어디다 넣냐 나왔습니다. 안연고와 안약은 그냥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키워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양보호사 국가고시가 어떤 면에서 쉽냐면 안약
요번에 나왔어? 그러면 그 다음에 안녕고야. 그냥 비슷비슷하다는 거죠. 안약은 어디다 넣죠? 여러분, 라에다 넣어요? 마에다 넣어요? 요것도 정중앙에 답이 없네? 이래서 또 헷갈려서 틀리신 분 있잖아요. 정중앙이나 약간 외측으로 1, 2cm 높이서 투여한다. 중앙이나 외측이면은 마 아닙니까? 요게 답이 되는 거예요. 안쪽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거는 눌러주고 어떤 건 움직여줘요. 안약은 눌러, 요 비루관을 눌러줬죠. 안녕고는 누나를 움직여줬어요. 그래서 안약 눌러, 안녕고 움직여. 이것도 섞어놓으면 감쪽 같거든요. 글자 수가 안약 2개, 눌러 2개, 움직여 3개, 안녕고 3개 이렇게 암기시켜 드렸어요. 안녕고, 처음 나온 연고는 거즈로 닦아서 버립니다. 아래 결망낭, 여기가 아래 결망낭이에요. 하한 거. 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2cm 정도, 2cm면 꽤 길지 않습니까? 요 정도를 쭉 짜줍니다. 눈을 감고 안구를 움직여줍니다. 안약이 약간 끈적끈적하니까 움직여야지 잘 퍼지니까요. 생리식염수의 적신, 멸균솜으로 닦아낸다. 튜브에서 처음 나온 안녕고는 거즈로 닦아버린다. 이런 것들이 다 국가고시에 나오는 기출 지문입니다. 40번 대상자에게 귀약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뭐 안녕고 또는 안약, 귀약 맨날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귓구멍 중앙에 약을 점적한다. 냉장 보관한 약을 꺼내어 바로 사용한다. 투여 후 면봉으로 약이 묻은 귀지를 제거한다. 귓바퀴를 후 하방으로 잡아당겨 약을 투여한다. 투여 직후 점적한 쪽 귀를 위로 하여 5분간 누워있게 한다. 정답은요? 5번이에요. 약을 넣을 때는 어떻게 넣었죠? 치료할 귀를 위쪽으로 후 상방으로 잡아 당긴다고 했습니다. 귓바퀴를 후 하방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귀지를 제거하는 거 의료용이어서 안 된다고 했죠. 냉장고에 보관하면 차가워서 쇼크 온다고 했죠. 오심이 올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실온에 보관한다 했습니다. 약병을 따뜻하게 하거나 온수에 담근다. 귀약 투여 후 입구를 부드럽게 눌러주고 약 5분간 눕게 한다. 작은 솜을 15분에서 20분 동안 귀에 느슨하게 끼워 놓는다. 한쪽 귀에 약을 놓고 5분간 같은 자세로 있게 한다 였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후상방이 어디냐, 어디로 잡아당기냐, 이게 또 직전 국시 나왔잖아요. 이렇게 잡아당기는 게 후상방입니다. 나가 답이에요. 귓구멍 중앙에 약을 점적하는 게 아니었구나. 중앙이 아니라 측면을 따라서 정확한 방울수에 약물을 넣어주는 거예요. 귓바퀴는 후상방으로 잡아당겼죠? 그리고 약물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벌려주고 측면으로 방울수의 약을 정확하게 점적하면 되겠습니다. 41번 화장실 이용을 돕기 위해 누워있는 대상자를 일으킨 후 잠시 앉아있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지러움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뭐 이동했어. 그러면은 어지러워 갑자기 어떻게 했어요? 원래 자세를 눕히고 보고한다. 이게 답이었잖아요. 그쵸? 대상자를 갑자기 뭐 침대에서 누워있다가 일으켰어. 또는 앉아있다 일어났어. 어지럽다고 하면은 잠깐 다시 그 자세로 가게 하는 겁니다. 혈압이 저하돼서 어지러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직전 자세로 한다. 원래 자세로 한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42번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배변을 돕기 위해 복부 마사지를 한다. 이거 뭐 답당 나오지 않습니까?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냥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여러분. 복부 마사지 좋아요. 변기를 따뜻한 물로 데워놓는다. 왜? 항문 관략근이 이완돼야 뭔가 나오고 싶으니까. 활동을 제한하여 배뇨 횟수를 조절한다. 이렇게 제한하지 않습니다. 배설 후에 물수건으로 닦은 즉시 옷을 입힌다? 건조시켜야겠죠. 습하면은 욕창 생기니까요. 혈류를 본 경우 대상자에게 확인시킨 후 버린다? 대상자 심란하기만 하겠죠. 배설물에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는 보고합니다. 뭔가 문제가 있으면 항상 보고한다고 했어요. 혈류, 오줌에서 피가 나왔어. 소변에 거품이 너무 많아. 또 대변에 점액질이 섞여 나왔어. 이런 경우다 보고합니다. 침상 발치를 올려 배변하기 쉬운 자세가 돼요? 상체를 올려야겠죠. 침상 머리를 올려야겠습니다. 침상 머리를 올려 뭐 좌위, 반좌위 이렇게 취하게 하고요. 항상 허리 아랫부분을 무릎 덮개로 덮은 후 바지를 내립니다. 내리고 덮는 게 아니라 덮은 후 내린다. 그리고 항상 어디로 닦아요? 요도, 질, 항문, 요 순서로 닦아요. 왜? 항문에서는 똥이 나오는데 그 똥엔 대장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문에서 질, 요도 이렇게 닦으면요. 요로 감염이 생깁니다. 항상 항문이 맨 마지막에 닦는다. 이 순서도 중요한 거 아시죠? 요도, 질, 항문 2, 1, 2. 43번 간이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을 옳은 것은
간이변기 사용 직후에 기저귀를 채워준다. 간이변기 옆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둔부 밑에 방수포를 깐 후에 간이변기를 대어준다. 바지를 내린 후 허리 아래쪽에 무릎 덮개를 덮어준다. 간이변기를 침대 난간과 90도가 되게 해 놓은 후 대상자를 앉힌다. 정답 뭐예요? 가려졌네요. 둔부 밑에 방수포를 깐 후에 간이변기를 대어준다. 무리가 없는 답이에요. 간이변기 사용 직후에 기저귀를 채워주는 게 아니죠.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주거나 피부를 건조시켜야 돼요. 욕창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간이변기 옆에 미끄럼 방지 매트 깔면 뭐합니까? 여러분 이게 간이변기예요. 침대에 누워있는 대상자한테 집어넣어주는 거잖아요. 요강 같은 거죠. 우리 미끄럼 방지 매트는 이동변기입니다. 여러분 이동변기와 간이변기 비교하셔야 돼요. 이동변기는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의자처럼 생긴 거고요. 간이변기는 그냥 그 침대에 누워있는데 넣었다 뺐다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이동변기 밑에 깔아주는 거예요. 바지를 내린 후에 허리 아래에 무릎 덮개를 덮어주는 게 아니라 덮고 나서 내린다. 이게 맞습니다. 간이변기를 침대 난간과 90도가 되게 놓는 게 아니라 비스듬히 붙여야겠죠. 편마비라고 하면 건강한 쪽으로 비스듬히 30에서 45도로 붙입니다. 우리가 90도로 해야 되는 건 뭐 있어요? 식탁에 이렇게 의자 집어넣는 거 그것만 90도고 나머지는 다 비스듬히 되어준다. 이게 정답이 되겠어요. 44번 대상자의 기저귀 사용을 돕는 방법. 윗옷을 가슴까지 올리고 바지를 벗긴다. 좀 오바스럽죠? 꼬리뼈 부위에 피부에 발적이 있는지 살펴본다. 또 기저귀를 교환할 때마다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사용한 기저귀는 안쪽 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 허리를 들 수 없는 대상자는 똑바로 눕혀 교환한다. 여러분 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보기를 읽으실 때요. 아닌 것을 X 그으면서 문제를 읽으셔야 돼요. 윗옷을 가슴까지 올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쵸? 불필요한 노출은 피해야겠습니다. 꼴뼈 부위에 피부 발적이 있는지 살펴본다. 뭐 무리가 없어요. 그쵸? 정기적으로 기저귀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욕창을 조심해야 되니까 피부가 붉어지는지 상처가 있는지 통증이 있는지 살펴보고 욕창 예방 조치를 합니다. 기저귀를 교환할 때마다 보고할 필요는 없다.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상이 생겼을 때는 그때 보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사용한 기저귀는 안쪽 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리면 안쪽에 똥오줌 묻어있는데 그거 밖으로 버려요? 바깥면이 깨끗한 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려야 되겠어요. 똥오줌이 안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쵸? 허리를 들 수 없는 대상자. 움직일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옆으로 돌려 눕힌 다음에 기저귀 넣고 다시 똑바로 눕힌다. 축이 옆으로 돌렸다가 다시 똑바로 앙하위다. 요게 그렇게 국가고시에 잘 나옵니다. 허리를 들 수 없어. 협조가 안 돼. 우리가 힘으로 다 하려고 하면 우리 손목이 나가요. 옆으로 돌린 다음에 기저귀 잘 집어넣고 똑바로 눕힌다. 이게 중요합니다. 45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요로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유치도뇨관. 이 도뇨관이 뭐예요? 소변이 안 나와서 소변줄을 꼽는데 계속해서 꽂고 있는 게 유치도뇨관입니다. 요로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매일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있다. 이건 좋은 거잖아요. 그쵸? 소변 주머니가 방광보다 높게 위치해 있다. 딱 틀린 게 느껴지죠? 또 소변의 양과 색깔을 2시간마다 확인하고 있다. 잘하고 있고요. 소변 주머니가 침대 매트리스 아래에 고정되어 있다. 좋죠.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잠그고 알코올솜으로 닦고 있다. 소변 주머니가 방광보다 높게 위치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보다 항상 아래에 있어야 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소변 주머니라고 했어요. 그쵸? 우리 몸은 항상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타고 들어갑니다. 오줌이 내 몸보다 아래에 있어야 이 오줌이 다시 내 몸으로 역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요로 감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수분 섭취 잘하면 요로 감염 안 생기죠? 수분 섭취를 권장해야 됩니다. 또 소변의 색깔과 양은 2시간마다 확인한다. 우리 욕창이든 뭐 문제든 뭐든 다 2시간마다 확인하는 게 좋다. 수시로 살핍니다. 이 연결관이 꺾여 있으면 오줌이 안 빠져서 배가 팽만되죠. 방광에 소변이 차서 아랫배가 불편하고 아프니까 연결관이 눌렸는지 꺾였는지 오줌 잘 빠지는지 수시로 확인하는 거예요. 소변 주머니가 침대 매트리스 아래에 고정되어 있다. 아래쪽에 잘 고정되어 있습니다. 2-3시간마다 확인해주고 소변줄을 꼽아도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어요. 이것까지 말해주라. 이게 이제 국가고시에 다 디테일하게 나오는 질문들이에요.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잠그고 알코올솜으로 닦고 있다. 저는 상식적으로 닦고 나서 이게 잠궜으면 좋겠는데 국가고시용 우리가 배우는 거로는 배출구를 잠근 다음에 그 주변을 알코올솜으로 닦으라고 합니다.
소변 주머니를 비우는 법, 요게 또 국가고시에 나왔었죠. 배출구를 연다. 소변기에 소변을 받는다가 이렇게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배출구를 잠그는 알콜솜으로 닦는다. 배출구를 제자리에 꽂는다 이겁니다. 이 소변 주머니를요 변기에다가 이렇게 쭉 버린 다음에 잠그고 여기 뚜껑 알콜솜으로 닦고 제자리에 꽂는다. 이게 소변 주머니 비우는 순서예요. 46번 대상자의 칫솔질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는다. 머리를 뒤로 젖히고 칫솔질을 한다. 치약은 칫솔모 위에 두툼하게 올린다. 앞니는 칫솔모와 90도가 되게 하여 닦는다. 치약의 청량감이 유지되도록 입안을 물로 한 번만 헹군다. 정답 뭐죠?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치카치카 하는 거죠? 칫솔을 45도 각도로 치아에 대고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여러분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양치할 때 어떻게 하세요? 윗니는 위에서 아래로, 아랫니는 아래에서 위로 하잖아요. 그게 바로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는다 이 얘기입니다. 치아만 닦아요? 혀도 닦는다. 머리를 뒤로 젖히고 칫솔질을 하면 살에 걸리겠죠. 앉아서 머리를 약간 앞으로 숙인 자세로 칫솔질을 한다. 치약은 두툼하게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치약을 이렇게 칫솔모 위에 눌러 짜요. 그래서 치약이 이 솔 사이로 들어가게 한다. 이것까지 국가고시에서 나옵니다. 앞니는요. 칫솔을 한 45도 각도로 하고 닦는 거예요. 90도가 아니더라는 거. 칫솔은 모가 부드럽고 적당하게 탄력성 있는 게 좋지 딱딱한 칫솔모는 안 된다. 치약의 청량감을 유지되도록 입안을 물로 한 번만 헹군다. 여러분 치약에는 계면활성제 있잖아요. 그래서 입안을 여러 번 헹구는 게 좋아요. 그런데 우리 청량감 이게 어디 교과서에서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공부를 오히려 조금 하신 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다. 청량감이라는 말이 교과서에 있긴 있었습니다. 어떻게 있었어요? 치약의 양이 너무 많으면 치약으로 인한 그 청량감 때문에 치아가 잘 닦였을 거라고 오해하기 쉽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입안의 치약은 충분히 헹궈야 되는데 그냥 치약만 많이 해가지고 나 이 잘 닦였어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 치약만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칫솔질을 제대로 해야 잘 닦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청량감이라는 말이 한번 나왔으니까 청량감 맞아 이렇게 또 어설프게 공부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헷갈린다. 그래서 항상 확실한 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는 거 맞아 이런 식이에요. 47번 통목욕시 머리 감기는 방법. 낮보다는 저녁 시간에 감길까요? 수건으로 양쪽 귀를 덮고 감긴다. 목욕 의자에 앉혀 머리를 뒤로 젖히게 한다. 머리를 감긴 후 면봉으로 귀 안쪽까지 닦아준다. 젖은 머리를 빗질한 후에 헤어드라이기로 말려준다. 뭐죠 여러분? 목욕 의자에 앉혀 머리를 뒤로 젖히게 한다. 뭐 문제가 없어요. 무리가 없는 답이죠. 목욕할 때 추울 수 있어서 저녁 시간보다는 따뜻한 낮 시간대를 이용한다 했습니다. 항상 목욕하기 전에 화장실 간다고 했어요. 왜냐면은 막 머리 감기고 있다가 똥 매려요 오줌 매려요 그러면은 감기 걸리잖아요. 또 이동해야 되니까요. 수건으로 양쪽 귀를 덮었나요? 귀는요 수건으로 이게 덮어지나요? 막아야 되잖아요. 솜으로 양쪽 귀를 막는다. 수건은 눈을 덮는다고 했어요. 머리를 감긴 후 면봉으로 귀 안쪽까지 닦아준다. 안쪽 하면은 무조건 틀립니다. 의뢰형이에요. 겉을 닦아준다. 귀 입구를 닦아준다. 이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뭐가 틀리는지? 젖은 머리를 빗질한 후에 드라이기로 말려주는 게 아니라 드라이기로 말린 다음에 빗질하는 거예요. 머리가 너무 엉켰다고 하면 물 묻혀서 빗는다. 이런 것까지 아셔야 돼요. 그쵸? 두발 전용 세정제를 머리에 발라 거품을 내고 마른 수건으로 닦고 빗어준다. 만약에 머리를 두발 세정제로 물 없이 감겼다고 한다면 마른 수건으로 닦고 빗어준다. 요거까지 알고 갈게요. 48번 침상에서 세수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침대에서 세수한대요. 대상자를 똑바로 눕힐까요? 머리를 좀 올려야겠죠? 목, 귀, 눈, 코, 손으로 닦나요? 코 밖으로 나와 있는 코털은 잘라준다. 이거 맨날 나왔던 것 같은데. 입술과 그 주변을 알콜솜으로 닦을까요? 수건에 비누를 묻혀 눈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준다. 비누를 묻힐까요? 그쵸? 코 밖으로 나와 있는 코털은 잘라준다. 이게 사실 국가고시에 나올 만큼 중요한 건가 싶은데 계속 나와요. 두 번에 한 번 나와요. 왜? 우리 요양보호사가 코털까지 깎아야 돼? 깎아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코털이 코 밖으로 나와 있으면 깎아준다. 이게 맞는 거예요. 세수할 때는요 상체를 당연히 올려주는 게 좋다. 밥 먹을 때도 올려주는 게 좋다. 대변 소변 볼 때도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너의 눈, 코, 볼, 입, 이마, 귀, 목 이 순서로 닦는다고 했어요. 그쵸? 눈, 코, 볼, 입, 이마, 귀, 목 눈 딱
닦죠. 안에서 밖으로 닦죠. 코, 볼따구니 닦고, 입, 이마, 귀, 목 이렇게 닦아요. 너의 눈, 코, 볼, 입, 이마, 귀, 목. 볼 대신에 뺨이라는 말이 나와도 아셔야 됩니다. 알코올 아니고요. 이 수건에 비누를 묻혀서 입술과 그 주변을 닦은 후에 깨끗한 수건으로 헹군다. 이런 표현이 교과서에 있습니다. 수건에 비누를 묻혀 눈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준다. 눈 주변에는요, 비누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 비누 묻힌 수건으로는 입술 주변을 닦을 수가 있다. 눈곱이 없는 눈부터 깨끗하게 닦아준다. 안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닦아준다 했습니다. 한번 사용한 수건의 면은 사용하지 않고요. 다른 면을 펼쳐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좀 디테일한 지문을 여러분 다 알고 가셔야 돼요. 파트는 똑같지만 나오는 지문이 조금씩 다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49번 대상자의 신체 부위에 따른 목욕 방법으로 옳은 것은 팔은 어깨에서 손끝 방향으로 닦는다. 말초에서 중심으로 닦으라고 했었습니다. 유방은 위아래로 번갈아가면서 닦는다? 원울굴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다리는 허벅지에서 발끝, 발끝에서 허벅지죠. 둔부는 엉덩이 사이와 항문 주위를 닦는다. 뭐 틀린 말 없는 것 같고요.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방향이었죠. 그쵸? 둔부는 엉덩이 사이와 항문 주위를 닦는다. 뭐 문제 없습니다. 팔은요, 항상 목욕할 때 혈액순환 되려고 말초에서 중심으로 올라간다고 했어요. 그럼 손끝에서 어깨로 가겠죠. 유방은 원을 그리듯이 닦아주라고 했습니다. 다리는 허벅지에서 발끝이 아니라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항상 말초에서 중심으로 이 끝에서 이 큰 부위로 닦아줘야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거. 배는요, 시계 방향으로 닦아줘야지 꼬이지가 않아요. 장운동이 활발해집니다. 50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티셔츠를 입히는 순서. 여러분 뭐 아셔야 돼요? 입마건 아셔야겠죠? 입마건 이렇게 적으세요. 마비 쪽이 어느 쪽이에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야 마비 쪽이 오른쪽이겠죠. 그럼 건강한 쪽은 왼쪽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뭐가 들어가요? 머리가 들어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입마건. 그냥 입을 때는 마비된 쪽 건강한 쪽을 적고 오른쪽 왼쪽 적고 중간에 머리가 들어가든지 수액이 들어가면 됩니다. 만약에 벗기는 순서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벗건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벗건 건강한 쪽이 어느 쪽이에요? 오른쪽 편마비니까 건강한 쪽은 왼쪽이다. 그러면은 아픈 쪽은 오른쪽이다. 중간에 머리가 들어가면은 벗을 때 순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입마건 벗건 이렇게 적어놓고 마비된 쪽이야? 오른쪽 편마비 오른쪽이군.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건강한 쪽은 왼쪽이야. 적어놓고 중간에 머리가 들어가든지 수액이 들어가면 돼요. 아시겠죠? 51번 다음 그림과 같이 휠체어를 자동차의 트렁크로 옮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신체 역학의 원리를 물어보는 문제죠. 1번 신속하고 빠르게 들어 올린다. 팔을 앞으로 뻗어 들어 올린다. 다리를 모아 지지면을 좁혀 들어 올린다. 허리는 펴고 무릎을 굽혔다가 펴면서 들어 올린다. 안녕하세요. 미스코리아 귀여보입니다. 이거 맞지 않나요? 발을 움직이지 않고 허리를 회전하여 들어 올린다. 정답은요? 허리는 펴고 무릎을 굽혔다가 펴면서 들어 올린다입니다. 허리는 꼿꼿하게 펴고 무릎만 구부리라고 했습니다. 신속하고 빠르게가 아니죠. 안전하고 천천히 또는 정확하게 들어 올리면 되겠습니다. 팔을 앞으로 뻗는 게 아니라 항상 몸 가까이에서 잡고 보조합니다. 다리를 모아 지지면을 좁혀서 들어 올리는 거예요. 다리를 앞뒤로 또는 양옆으로 벌려서 지지면을 넓히죠. 무릎을 굽히면서 중심을 낮추죠. 이게 나온 적이 있어요. 무릎을 굽히는 게 지지면을 넓히는 거예요. 중심을 낮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리를 벌리는 것이 지지면을 넓히는 거예요. 대상자를 이동시킬 때 큰 근육을 사용하여 척추의 안전성을 유지한다. 장근육보다는 큰 근육을 사용하라고 했고요. 한 발을 다른 발보다 약간 앞에 두어 지지면을 넓힌다. 앞뒤로 또는 양옆으로 벌려서 지지면을 넓히고요. 무릎을 굽히면서 중심을 낮게 해주는 거예요. 52번 다음 그림과 같이 앉아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앞에서 일으킬 때 요양보호사가 어디를 지지하냐 합니다. 항상 편마비 쪽, 불편한 쪽을 지지했었죠? 오른쪽을 지지하는 그림을 찾아보자고요. 요양보호사는 자신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된 쪽 무릎 앞쪽이 대고 지지하죠. 양손은 허리를 잡아서 일으킵니다. 대상자가 상체를 앞으로 숙이면서 일어나는데 조금 더 보조하려면요. 요양보호사의 어깨로 대상자 가슴을 지지하면서 상체를 펴면서 일으킬 수가 있다.
정답 2번 되겠어요. 다음 그림과 같은 휠체어의 잠금 장치가 고정이 안 될 때 점검해야 하는 것은 이거 국가고시에 연달아 계속 나오고 있네요. 잠금 장치가 고정이 안 된다. 그럼 여러분 뭐를 보셔야 돼요? 이 타이어를 보셔야 됩니다. 이 타이어를 보고요. 그 전 국시에는 뭐가 나왔어요? 잠금 장치가 고정이 안 된다 하면은 첫 번째로 이 타이어를 확인하셔야 돼요. 타이어의 공기압이 정상인지를 보고요. 공기압이 정상이라고 한다면 정상이 어느 정도 있어요?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0.5cm 정도 들어가는 게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타이어가 정상이야. 그러면 잠금장치 왜 고정이 안 되지? 잠금장치 고정 벨트를 확인해서 고정을 해준다. 54번 다음 그림과 같이 휠체어에 탄 대상자를 엘리베이터에 태우는 방법 뒤로 갔다 앞으로 나온다 아닙니까? 요게 정답이 되겠어요. 이렇게 뒤로 들어가고요. 나올 때는 앞으로 나온다. 55번 편마비 대상자를 바닥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 서술어를 볼게요. 잠금 장치를 잠근다. 허리를 펴게 한다. 대상자를 잡게 한다. 휠체어에 앉힌다. 뭐가 제일 마지막일까요? 휠체어에 앉힌다가 마지막이겠죠. 항상 휠체어는 잠금 장치가 첫 번째라고 했죠. 그쵸? 그러면 1번, 4번 나왔어요. 일단 잠금 장치를 잠근다. 가가 제일 먼저죠. 그럼 1번, 2번밖에 없어요. 맨 마지막에 휠체어에 앉힌다. 라가 제일 마지막이죠. 라가 마지막인 거 그냥 요것만 나와도 답이 딱 나온다는 거죠. 그럼 요거 두 개가 헷갈리더라도 먼저 잡게 한 다음에 엉덩이 들어가지고 앉게 하는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순서를 다 알아야만 맞추는 건 아니다. 첫 번째 마지막만 기억해도 답은 맞출 수가 있어요. 66번 노인장기 요양보험급여 복지용구 중에서 대여 품목에 해당하는 거 대여하는 거는 뭔가 비싼 거나 이 사이즈가 큰 거 아니겠습니까? 침대입니다. 침대. 대여 품목 기억하실 거는요. 침대하고 휠체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 이동욕조, 목욕 리프트 이런 것도 있기는 한데 침대, 휠체어가 가장 크고 비싸잖아요. 그쵸? 구입 가능한 거는 좀 싸고 사이즈가 작은 것들. 이동변기, 간이변기, 뭐 보행기, 욕창 예방 방석 이런 거 조그마잖아요. 요실금 팬티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사서 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대여도 되고 구입도 가능한 거는요. 욕창 예방 매트릭스예요. 매트릭스도 좀 침대 느낌으로 사이즈가 크잖아요. 그리고 경사로는요. 실외용은 대여해주고 실내용은 조그만 거는 구입을 합니다. 둘 다 가능한 거는 욕창 예방 매트릭스랑 경사용 실외용이다. 대여 가능한 거는 크고 비싼 거 침대나 휠체어다. 나머지 잔잔바리는 다 구입해라. 57번 대상자의 분비물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손소독제로 손을 닦고 분비물을 처리한다. 분비물을 처리하고 닦아야겠죠? 2. 가래가 묻은 오리털 리본은 햇볕을 말린다. 우리 그늘에 말린다고 배웠지 않나요? 3. 배설물이 묻은 우유는 구분하지 않고 세탁한다. 4. 분비물에 오염된 일회용 장갑은 씻어 말려 재사용하면 안 되죠? 5. 혈액에 묻은 물품은 찬물로 씻어낸 후 더운 물로 헹군다. 이거 맨날 중요하다고 나왔던 거 아니에요? 혈액은요 단백질이에요. 뜨거운 물에는 응고가 됩니다. 그래서 찬물로 먼저 씻고 핏기를 뺀 다음에 더운 물로 비누칠해서 헹군다. 이게 그렇게 중요하게 많이 나와요. 손소독제로 손을 닦고 분비물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장갑을 착용합니다. 배설물 처리 후에는 장갑 착용했다고 손 안 씻어요? 물과 비누로 항상 손을 씻어야 되고요. 가래가 묻은 오리털 이불은 햇볕에 말린다. 오리털, 양털은요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그늘에서 말린다고 했습니다. 또 오염된 세탁물은 장갑 끼고 격리 장소에 따로 배출한다. 배설물이 묻은 우유는 구분하지 않고 세탁하면 깨끗한 옷에도 다 똥오줌 묻으면 안 되잖아요. 항상 따로 별도로 세탁합니다. 분비물에 오염된 일회용 장갑은 씻어서 말립니까? 일회용이 왜 일회용이에요? 재사용하지 말고 버려야 되겠어요. 중요한 거 혈액이나 체액이 묻었어. 찬물로 닦고 그 단백질을 빼내고 더운 물로 헹군다. 필요시 소독한다. 58번 대상자의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통이 넓은 바지를 입힌다. 복도 바닥을 왁스로 닦는다. 하지 근력 강화 운동을 시킨다. 취침 시 침대 난간을 올려놓죠. 내려놓는다. 틀렸어요. 침상을 대상자의 허리 높이로 조절한다. 정답은요? 하지 근력 강화 운동을 시킨다입니다. 하지가 튼튼하면은 낙상이 예방되겠죠. 넘어지지 않겠죠. 1번 통이 넓은 바지 입히면은 걸려서 넘어집니다. 복도 바닥을 왁스로 닦으면은 이것도 넘어지겠죠.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특히 화장실 바닥 물기가 있을 수 있죠. 타일 바닥, 방과 거실의 장판 이런 것들 미끄러지지 않게 합니다.
취침 시 침상 난간은 올려야겠죠. 반드시 올려야 됩니다. 침상을 대상자의 허리 높이로 조절하는 게 아니라 침대 높이는 최대한 낮춰야 돼요. 침대 높이가 낮아야 떨어져도 덜 다치겠죠? 그리고 침대 아래에 이불, 요를 깔아주면은 떨어진다 해도 쿠션 역할이 되니까 덜 다친다. 59번 시설에서 화재로 인한 유해가스가 방출되고 있을 때 대처법. 1. 물을 뿌려 화재를 진압한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이동한다. 계단으로 가야겠죠? 3. 수건을 이용하여 코와 입을 막는다. 뭐 틀린 거 없죠? 4. 화재가 발생한 방의 문은 열어놓는다. 닫아야겠죠? 5. 두 손으로 벽을 짚으며 밖으로 나간다. 두 손. 여러분 딱 키워드 보이시지 않아요? 정답 뭐예요? 손수건을 이용해서 코와 입을 막는다. 특히나 젖은 수건이 되겠습니다. 코와 입을 막고 호흡기를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하면 되겠고요. 일단 불이 났어요. 물 뿌려 화재 진압하기 전에 불이야 하고 외쳐야 대피를 하겠죠. 비상벨을 눌러주거나 불이야 소리를 먼저 지릅니다. 엘리베이터 이용하다가 전기 뚝 끊기면 엘리베이터 안에 갇혀서 사망합니다. 계단을 이용해라. 화재가 발생한 방의 문은 열어놓으면 안 되죠. 번지니까 닫아야겠어요. 구조는 어디서 기다리죠?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려. 소화기는 어느 방향으로 쏘죠?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등지고 소화기를 쏴야 돼요.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리세요. 두 손으로 벽을 짚으면서 밖으로 가면요. 헷갈립니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한 손만 쭉 짚고 밖으로 나와야 돼요. 이 손을 바꾸면 안 된다는 거. 60번 재가 대상자의 식재료 관리 때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 재료 관리를 못했을 때 식중독이 생기겠죠. 두부를 냉장 보관한다. 냉장 보관 맞는 것 같지. 조기류를 냉동 보관한다. 맞는 것 같아요. 냉동된 육류를 전자레인지로 해동시킨다. 상온에서는 안 한다고 했으니까 전자레인지가 차라리 낫다. 개봉한 남은 생선 통조림은 랩을 씌워 냉장 보관한다. 남은 거 보관하는 거 문제될 수 있겠다. 조리된 식품을 먹기 전에 뜨겁게 데운다. 뭐 나쁜 거 없는 것 같아요. 역시나 정답 4번이네요. 개봉 후 남은 생선 통조림은 랩을 씌워 냉장 보관한다. 남은 거를 보관하는 게 아니고 먹을 만큼만 덜어서 다시 넣어야 되겠습니다. 이 통조림 통 자체를 랩 씌우는 것보다도 다른 그릇에 옮기는 것이 더 낫다. 두부는 냉장 보관 좋습니다. 또 단백질 유지를 위해서는 이게 교과서용은 아니지만 냉동실에 보관해도 단백질 그 함량이 더 높아진다고 해요. 조개류는 냉동실에 보관하는 거 맞아요. 뭐 하루 이상, 뭐 이틀 이렇게 보관해야 되면은 물에 담그는 것보다는 신문지에 싸서 냉동실에 넣는 게 조개류가 더 싱싱하다. 냉동된 육류를 전자레인지로 해동시킨다. 냉동식품은요, 실온에서 해동하지 않는다. 차라리 전자레인지로 녹여라 이거예요. 5번, 조리된 식품을 먹기 전에 뜨겁게 데운다. 뜨겁게 데우면요, 75도까지 가열하면 어떻게? 미생물 증식이 방지되기 때문에 좋다 이거예요. 조리된 식품 뭐 냉장고에 반찬 넣어놨어. 먹기 전에 다시 데피는 것이 더 좋겠네요. 61번, 다음 그림의 세탁 표시에 대한 세탁 방법을 옳게 설명한 것은 약하게 짜라 아닙니까? 그쵸? 세탁기에서는 단시간에 짜야 된다. 손으로는 약하게 짜라 요거예요. 여러분, 여기 전 국시에서도 나왔어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 햇볕이 쨍쨍 쬐고 있는데 옷걸이에 걸어서 건조해라 이거예요. 옷걸이 써 있으니까요. 요거는 뭘까요? 그늘에다가 건조해라. 옷걸이에 걸어서 말려라 이거예요. 요거는요, 햇볕이에요. 이거는 그냥 해가 땡땡 쬐어 있는데 뉘어서 건조시켜라. 요거는요, 그늘에서 뉘어서 건조시켜라 이겁니다. 요거는 약하게 짜라. 세탁기라면 단시간에 짜고 손으로는 약하게 짜라 요거예요. 62번, 재가 대상자의 관공서 방문을 대신해주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의 서류 발급비를 기관장에게 청구하나요? 대상자가 내야겠죠. 대상자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사전에 협의한다. 틀린 말 없어요. 업무 대행 중 요양보호사의 사적 용무를 병행하지 않는다 했는데 병행한다 했으니까 틀렸죠. 동일한 관공서 업무가 있는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부탁한다. 업무 대행 결과에 불만족하는 경우 대상자 스스로 하세요 이렇게 합니까? 대상자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사전에 협의한다. 이게 맞는 거고요. 업무 대행과 관련해서 대상자에게 충분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협조를 구합니다. 대상자의 서류 발급 비용을 기관장에게 청구해요. 업무 대행 전 준비해야 될 정보, 자료, 경비를 다 점검합니다. 대상자에게 달라고 하던지 자녀, 보호자에게 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업무 대행 중 요양보호사의 사적 용무를 병행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관공서 업무가 있는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부탁하지 않죠.
또 대상자가 요구가 있다고 한다면 대상자와 업무 담당자를 연계한다. 이것도 전 국시에 나왔었어요. 제가 국가고시에 나왔던 키워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짚어드리는 거예요. 업무 대행 결과에 불만족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만족해서 재요청했어. 그러면 수수로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충분히 상의해서 만족스럽도록 진행한다. 이게 답입니다. 63번 치매 대상자의 식사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사발보다 접시를 사용한다. 뭐보다 뭐 이렇게 외우면 여러분 헷갈리시죠? 사발 써요, 접시 써요? 사발 쓰는 거죠. 그러면 접시보다 사발을 이용한다. 이렇게 맞는 거예요. 식사 장소는 매일 변화를 준다? 치매 대상자 안정된 환경, 익숙한 환경이 좋았죠. 턱받이보다 앞치마를 하게 한다. 그러면 앞치마 하라는 거죠. 이거 맞는 것 같아. 물을 흘리면 뚜껑이 없는 컵을 사용한다? 뚜껑 있고 빨대 있는 거 쓰라고 하지 않았나요? 음식은 먹기 쉽도록 모두 섞어서 제공합니까? 음식은 섞어서 제공하는 게 아니죠. 대상자가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음식 먹이고 난 후 다른 음식을 내어 놓는다. 실제로 근데 요양원에서는 그 막 섞어가지고 죽 같은 거 먹이잖아요. 이러면 안 돼요. 일단 접시보다는 사발을 써라. 이렇게 깊이가 있는 사발이 이렇게 있어야 음식이 안 흘러가겠죠. 접시는 흘리잖아요. 그죠? 식사 장소는 매일 변화를 준다? 익숙한 환경을 유지하죠. 대상자의 생활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환경을 바꾸지 않는다. 저 이 말이 되게 좀 와 닿았어요. 대상자의 생활 자체를 소중히 여겨줘야 돼요. 치매 대상자의 생활 자체를 소중히 여겨주고 환경을 갑자기 팍팍 바꾸면 안 된다는 거. 익숙한 환경이 좋은데 낯선 환경으로 가면 치매가 확 나빠집니다. 앞치마를 입혀서 옷을 깨끗하게 유지하고요. 물을 마실 때 흘린다 하면은요. 이 플라스틱 덮개가 있고 빨대에 있는 그런 컵을 사용해야 돼요. 치매 대상자의 식사 돕기. 사발을 사용한다.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한다. 어떤 플라스틱 제품? 색깔 있는 거. 왜? 입맛 돋구려고요. 살에 자주 걸린다면 걸쭉한 액체 음식, 연식 같은 게 좋다. 순두부, 계란찜, 죽 이런 거요. 식사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입안에 상처가 있는지, 틀니가 맞지 않는지, 약 먹고 부작용이 있는지, 불편한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졸려하거나 초조한다면요,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제공하지 않나요? 상태가 좋아지면 먹인다 이 얘기입니다. 뭔가 컨디션이 안 좋고 밥을 안 먹으려고 하는데 억지로 먹이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씹는 행위를 잊어버린 대상자,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죠. 내가 지금 어떻게 씹어야 되는지도 모르죠. 그러면 음식을 갈아서라도 먹입니다. 씹는 게 불편하다 하면 이가 불편한 거죠. 이가 문제가 있으면은 음식을 갈아서 주는 거예요. 다져서 준다. 식사 전에 미리 음식의 온도를 확인한다. 5살짜리 애기한테도 후후 불어서 먹이죠. 똑같아요. 치매 환자도요. 앞치마를 입힌다.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쥐어줘서 밥 먹는 사실도 잊어먹지 않게 중간중간 체크해주죠. 생선가시는 미리 발라놓습니다. 애기한테 줄 때도 생선가시 바르는 거랑 똑같아요. 치매 대상자니까요. 식탁에 앉으면 바로 식사할 수 있도록 미리 다 세팅해놓고 대상자를 앉히는 거지. 국 갖고 오고 밥 갖고 오고 이렇게 하나하나 갖고 오다가 다치거나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64번 재가 치매 대상자의 주거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방 안에 큰 거울을 걸어둔다. 뭔가 무섭지 않나요? 거울 망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 밤에도 화장실 전등은 켜준다. 이거 24시간 편의점처럼 항상 화장실은 켜놓으라고 했죠. 침대는 벽에서 떨어뜨려 놓으면 그 사이로 빠집니다. 난간에 어두운색 테이프를 붙여 놓을까요? 출입이 쉽도록 둥근 모양의 문고리를 설치한다. 막대형이 좋다고 했었어요. 이렇게 막대기가 좋지 동그란 거는 손에 잘 안 잡힌다는 거죠. 난간에는요. 밝은색 야광 테이프를 붙입니다. 왜? 눈이 잘 안 보여요. 시력도 약화되어 있고 비슷한 색깔 파남보 구분 못한다고 했잖아요. 난간 출입구 난로 주변에는 밝은색 야광 테이프, 형광 테이프를 붙인다. 침대를 벽에서 떨어뜨려 놓으면은 그 사이로 떨어지거나 끼일 수 있죠. 그래서 벽에 딱 붙여라. 그리고 침대 아래 두꺼운 요를 깔아둬라. 떨어져도 덜 다치게. 밤에도 화장실 전등은 켜둡니다. 계단 윗부분에 간이문을 닫아둔다. 이게 전국시에 나와서 이게 뭔 소리냐? 계단이 있어요. 여기 간이문을 달아두래요. 왜? 밤에 잘 안 보이는데 계단에 굴러 떨어진단 말이죠. 문을 이렇게 달아놓으면은요. 그곳까지 왔다가도 다시 되돌아가요. 야간에 특히 굴러 떨어지지 않는다. 2층 집 같은 경우 계단에서 많이 굴러 떨어집니다. 계단의 윗부분에 간이문을 달아둔다. 이것까지 국가고시에서 요구합니다. 방 안에 큰 거울을 달아두면은 거울 망상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런 경우는 그 거울을 그 천으로 덮어놓는다. 이것까지도 국가고시에서 물어봐요.
65번 시설 침해 대상자가 다른 대상자들의 칫솔을 주머니에 숨기는 행동을 반복할 때 대처법. 침해 대상자의 반복 행동 어떻게 한다고 했죠? 반주, 주의를 환기한다. 이게 답이에요. 침해 대상자가 왜 이렇게 이상 반복 행동을 할까요? 침해로 인해서 판단력 장애, 기억력 장애가 오니까 불안하고 혼란스럽죠. 그래서 문제 행동을 유발하고요. 관심을 얻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합니다. 주의를 환기하는 것, 진행되고 있는 미술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면 좋겠죠? 관심이 다른 곳으로 돌아가니까요. 가족에게 칫솔을 사오게 하여 보상하게 한다? 이건 뭐 나쁜 방법은 아닌데 요게 더 정답에 근접하다. 칫솔을 모두 수거한 후 방에 혼자 머물게 한다? 혼자 두지 않습니다. 항상 함께 있어주라고 했어요. 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줘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만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설명한다고 말 들어요? 반복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죠? 하지만 너무 그게 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냥 냅둬도 된다. 일단 제지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를 물어본다. 왜냐고 이유를 물어보지 않았어요. 왜? 부정적인 행동에 대해서 다시 반복 상기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 다독거린다. 안심시켜준다. 함께 있어준다. 사랑을 준다. 이게 바로 침해 대상자에게 효과적인 방법들입니다. 66번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낮 시간에는 계속 졸고 밤에는 거실을 서성거린다. 어떻게 도와야 되냐 했습니다. 자기 전에 따뜻한 녹차를 제공한다. 카페인 있죠? 커피나 술, 녹차 안 돼요. 부족한 잠은 낮잠으로 보충하면 밤에 더 안 자겠죠. 밤낮이 바뀌면 안 됩니다. 낮에 존다고 하면은 말을 걸어서 자극을 줘서 잠을 재우지 말라고 했어요. 낮 시간에 간단한 야외 활동을 하게 한다. 좋죠. 낮 시간에 움직이게 한다. 낮 시간에 활동하게 한다. 산책시킨다. 신선한 공기를 접하게 한다. 좋습니다. 저녁 식사 후 고강도의 근력 운동을 하게 합니까? 취침 직전에는 운동하지 않습니다. 잠이 더 안 오거든요. 매일 일정한 시간에 운동하는 거는 괜찮다. 잠이 들기 전까지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게 한다. 뭔가 집중하는 일을 하게 되면 잠이 안 온다고 했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웬만한 걸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낮에 활동을 해야 밤에 잠이 잘 옵니다. 피곤해서. 제가 잠을 좀 늦게 자는 편이고 잠을 요즘에 좀 푹 못 자는데 이제 정형외과에서 알바를 하거든요. 그날은 10시부터 자요. 너무 피곤하기 때문이죠. 하루 종일 서서 왔다 갔다 하고 하루 종일 주사 놓고 이래가지고 낮에 활동을 해야 밤에 잠을 잘 잔다. 저는 진짜 공감합니다. 67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적절하게 반응한 것은 대상자가 이랬어요. 누가 날 재우려고 내 밥에 수면제를 넣었어. 저리 치워. 이거 의심, 망상, 환각 증상 아닙니까? 요양보호사 뭐라고 해야 돼요? 제가 먼저 먹어볼 테니까 같이 드세요. 기미상공. 내가 먼저 먹어본다 이거예요. 수면제를 넣었어. 독약을 넣었어.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침해 대상자는 의심스럽죠. 이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합니다. 아니에요. 안 넣었어요. 이렇게 부정하거나 다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식사만 하시면 잠이 와요?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요. 누가 넣었는지 보셨어요? 의심하지 않습니다. 계속 그러시면 앞으로 밥 안 드릴 거예요. 협박하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드세요. 사실 이건 뭐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괜찮으면 드셔야 돼요.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같이 드세요. 이게 가장 적합한 답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국가고시에서 요구하는 답은 한결같아요. 치매, 의심, 망상, 환각 시에는요, 그 대상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합니다. 부정하지 않아요. 다투지 않아요. 집에 엄마가 치매야. 아빠랑 딸이랑 맨날 싸우죠? 내가 돈 훔쳐갔다고? 안 훔쳐갔어.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은 공부하신 분들이니까, 배우신 분들이니까, 이해하고 수용합니다. 같이 찾아볼까요?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면은 엄마 한번 그럼 같이 찾아볼까? 설득하지 말아요. 말 안 통해요. 함께 찾아봅니다. 이해해줘야 돼요. 비난하지 않습니다. 훈계하지 않습니다. 귓속말 하면 자기 욕하는 줄 알아요. 귓속말 하지 않아요. 도둑 지킨다고 방에만 있는다고 했을 때는 위험하지 않으면 그냥 냅두세요. 망상이 너무 심해. 의료진에게 보고해야겠습니다. 독약 넣었어. 수면제 넣었어. 안 먹어. 제가 먹어볼게요. 제가 먹고 괜찮으면 함께 드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68번 치매 대상자가 군고구마 냄새가 난다며 고구마를 달라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은 어떻게 돼요? 왜 고구마 냄새 난다고 했을까요? 환각입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긴다. 어디에서 냄새가 나는지 찾아보세요. 퀴즈 내지 않아요. 왜 갑자기 군고구마가 생각나셨어요? 왜? 라고 묻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냄새가 안 나는데요. 부정하지 않습니다. 군고구마가 드시고 싶군요. 함께 살아나가요? 요게 적합한다는 거예요. 어제도 그 말씀 하시더니 오늘도 그러시네요.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되겠죠.
군고구마 드시고 싶으세요? 함께 살아나가요. 대상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합니다. 부정하지 않아요. 다투지 않아요. 69번. 음악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치매 대상자가 뭔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대상자가 갑자기 욕하고 소리친다. 이거 뭐예요? 치매? 파괴적인 행동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노래에 맞춰 춤추게 한다. 방해가 되니 조용히 하라고 한다. 바람을 쐬고 오라고 밖으로 내보낸다. 텃밭에 있는 채소에 물을 주자고 한다. 프로그램 진행 규칙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한다. 정답요? 텃밭에 있는 채소에 물을 주자고 한다. 바람 쐬고 오라고 밖으로 내보낸다. 이거 왜 틀려? 혼자 밖으로 내보내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틀렸습니다. 함께 있어줘야지 혼자 두지 않으니까 틀린 거예요. 노래에 맞춰 춤을 추게 합니까?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한다. 이거예요. 방해가 되니 조용히 하라고 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온화하게 하고 함께 있어주죠. 밖으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혼자 두지 않는다. 텃밭에 있는 채소에 물을 주자고 한다. 자극을 주지 않죠. 주의를 환기하는 거는 어떤 경우에나 거의 다 답이 됩니다. 프로그램 진행 규칙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면 뭐 하겠습니까? 다독거리고 이해합니다. 온화하게 얘기하고 함께 있어주는 게 가장 좋고요. 다른 자극은 주지 않아요. 치매, 파괴적인 행동 시 자주 일어나진 않는다. 수개월 내에 사라진다. 이해하지 못하면 같은 말로 반복해준다. 왜 그랬는지 상기하지 않는다. 왜 그러셨어요? 이러지 않는다고 했어요. 대상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을 때 파괴적 행동이 나타난다고 하면 일단 스탑! 중지시킵니다. 다른 자극을 주지 않아요. 주의 환기까진 괜찮아요.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하고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어떤 노인만 보면 화냅니다. 마주치지 않는 게 상책이에요. 70번. 치매 대상자가 해질 무렵만 되면 석양증후군이죠. 현관문을 흔들면 집에 가겠다고 합니다. 대처법. 너무 가슴 아프지 않나요? 석양증후군. 침대에 눕힌 후 조명을 꺼준다? 석양증후군은 밝게 해줘라. 오늘은 늦었으니 내일 가자고 한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가족과의 추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이거 뭔가 정답 같지 않나요? 시설장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나요? 현관문이 부서져요. 이렇게 주의를 줍니까? 가족과의 추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 이거는 웬만하면 다 답이에요. 해질녘에는 대상자와 함께 있어줍니다. 대상자가 좋아하는 소일거리를 주죠. 좋아하는 동물, 반려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해주고 이게 다 안정을 준다. 함께 있어준다. 사진을 같이 본다. 옛날 추억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되겠습니다. 석양증후군은요. 캄캄해지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밤이 아니야. 지금은 아직도 낮이야. 이렇게 연출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명을 꺼주는 게 아니라 조명을 환하게 켜주는 거예요. TV를 켜도 좋다. 오늘은 늦었으니 내일 갑니까? 마당을 함께 거닐까요? 이거 괜찮죠? 시설장의 허락을 받아야 될 필요는 없죠. 현관문이 부서져요.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안을 주도록 돕는다. 현관문이 부서질 수 있다고 주의를 주는 거는 일종의 협박 같은 거잖아요.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습니다. 71번. 경증 치매 대상자의 인지자극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할 때 향상될 수 있는 것은 경증이면 약한 거예요. 조금 전에 누가 다녀가셨나요? 오늘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아침 식사로 무엇을 드셨어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조금 전에 뭐 하셨어요? 단기 기억력을 확인하는 인지자극 훈련입니다.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는요. 뇌 건강 일기 쓰기를 하잖아요. 이 단기 기억이 좋아요. 오늘 친구가 전화가 왔었다. 그래서 커피를 한 잔 마셨다. 오늘 점심은 빵이 나왔다. 이런 것을 쓰는 겁니다. 오늘 날씨는 어떤 것 같아요? 내일 누구 만날 계획 있으세요? 오늘 물건 사거나 돈 쓰신 적 있으세요? 이런 거 간단한 거. 단기 기억에 대해서 체크하는 거예요. 인지기능 수준별 인지자극 훈련. 인지기능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일기를 쓰게 합니다. 뭔가 경증. 과일가게 가면 어떤 과일이 있을까요? 수박, 바나나, 사과, 키위. 이렇게 언어의 유창성. 이거는 좀 말도 잘하고 생각도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증 인지장애일 때는 여러 가지 단어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언어의 유창성이 가능하다는 거. 중증이야. 그러면 이미 말하기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럼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탬버린 두들길까요? 이런 거요.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점선으로 해놓고 똑같이 한번 따라 그려볼까요? 이렇게 단순한 것들을 합니다. 중증일 때는요. 문제가 없으면 일기를 쓴다. 여러분 문제가 없으시죠? 일기를 쓰세요. 뭔가 조금 내가 기억력이 가물가물해. 과일가게에서 어떤 물건들이 있을까요? 요양보호사 교육원에는 뭐가 있을까요? 책상, 의자, 책, 원장님, 전화기,
뭐 정수기 이런 게 있겠죠. 이렇게 단어를 말하는 거는 경증 인지 장애라는 거. 중증은 그냥 탬버린만 칩니다. 간단하게 이런 거 따라 그리고요. 72번 대상자와 비언어적으로 의상소통하는 방법. 언어적인 것이 아닌 거니까 스킨십 같은 거죠. 팔짱을 끼고 말한다. 이거 딱 봐도 아니죠. 팔을 자연스럽게 놓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자세를 취합니다. 대상자보다 눈높이를 낮춥니까? 똑같이 맞추는 거예요. 대상자와 같은 눈높이, 시선은 적절하게 움직입니다. 잦은 헛기침을 하면서 반응할 필요가 없죠. 대화하는 내내 고개를 끄덕끄덕끄덕끄덕 하면 너무 부담스럽죠. 지나친 머리 끄덕임 안 돼요. 부적절하고 희미한 미소 뭔가 의문스럽죠? 아니에요. 대상자를 향해 몸을 약간 기울이는 것, 관심의 표현이죠? 괜찮습니다. 하지만 몸을 앞으로 너무 구부려. 그러면 이건 또 아니에요. 말 속도도 적절해야 된다. 손짓, 발짓, 소리를 사용한다. 신체적인 접촉 괜찮아요. 손 잡는 거, 어깨 토닥토닥 괜찮습니다. 대상자와 눈을 맞추고 미소를 지으며 손이나 어깨 정도 감싸는 거 좋다고 했죠? 대상자와 같은 눈높이, 필요하면 글씨도 쓰고 언어 말고 신호 또는 말과 함께 사용한다. 다 좋습니다. 73번 제가 대상자가 식탁 위에 밥 먹은 그릇을 그대로 두어 밥풀이 말라붙어 있을 때 나 전달법으로 요양보호사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게 밥풀이 딱딱하게 굳어서 잘 안 닦이네요. 물 좀 부어주시면 좋을 텐데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답이 뭐가 있어요? 설거지하기가 좀 힘들어요. 다 드신 그릇은 싱크대에 물을 좀 담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답이에요. 여태까지 우리는 옷을 안 입으시니까 감기 걸리실까봐 걱정돼요. 식사를 안 하시니까 아프실까봐 걱정돼요. 조바심이 나요. 이런 거였죠. 근데 이 내용이 설거지예요. 그러면은 물 좀 더 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제가 힘들어요. 이거잖아요. 그죠? 74번 의사소통할 때 라포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대상자의 반응은 여러분 라포가 뭐예요? 의사소통입니다. 서로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예요. 친밀감이죠. 눈 마주치기를 피할까요? 라포가 형성되어 있으면 눈을 잘 보겠죠.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나요? 손으로 입을 가리고 말할까요? 무슨 일이라도 털어놓고 말할 수 있겠죠. 교감, 또 신뢰감, 유대감, 내 속 얘기할 수 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슬쩍 넘어가 피한다. 보기들이 좀 적합하지 않아 보여요. 75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대상자가 그랬어요. 세월이 갈수록 후회되는 일도 많고 외롭고 사는 것도 재미가 없어.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러시군요. 이게 답이에요. 요즘 많이 외롭고 힘드시군요. 이게 답입니다. 우울증이신 것 같아요. 의사예요? 판단하지 않죠?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나쁘진 않은데 공감이라기보다는 이건 주의 환기죠. 부정적인 생각은 정신건강에 나빠요. 훈계 안 합니다. 나이가 들면 다 그래요. 사실 틀린 말은 아니지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대상자가 말한 그 단어를 그대로 반영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외롭고 재미없고 그랬죠. 후회된다. 후회되시는구나. 외로우시구나. 재미없으시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냥 공감입니다. 아시겠죠? 공감이란 상대방이 하는 말을 이 대상자 관점에서 이해하는 거, 그 감정을 함께 느끼고 또 내가 느끼는 말을 전달하는 거가 되겠어요. 내가 해결책을 주는 게 아니에요. 결국 대상자가 얘기하고요. 그 당사자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76번 주의력 결핍장애 대상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옳은 것은 주의력 결핍장애 하면은 자극을 피한다. 이게 답입니다. 그리고 반주, 치매 반복 행동은 주의를 환기한다. 이렇게 그냥 여러분 좀 연결을 하셔야 돼요. 자극을 피해야 됩니다. 1번 다양한 환경적 자극을 준다. 딱 틀렸죠. 메시지를 큰 소리로 빠르게 말한다. 딱 틀렸죠. 한 번에 여러 가지 내용을 명확하게 말할 수 없죠. 익숙한 사물에 대한 내용으로 대화한다. 이거 좋지 않나요? 목표에 맞는 복합적인 행동을 제시한다. 답이 그냥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주의력 결핍장애자. 자극을 주지 않는다. 이게 답이에요. 자극을 안 주고요. 익숙한 사물에 대한 내용으로 대화한다. 어떤 대상자든 익숙한 것에 대한 것으로 얘기한다. 가족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이런 것들은 다 답이 됩니다. 환경 자극을 최대한 줄이는 게 주의력 결핍 장애자에게 좋다. 또 명확하고 간단하게 제시한다. 구체적이고 익숙한 사물에 대해서 대화한다. 메시지를 천천히 조용히 반복한다. 주의력 결핍 장애. 애기들은 ADHD죠. 성인들도 ADHD 많습니다. 자극 주지 않아요. 화 엄청 잘 내잖아요. 분노 조절 안 되잖아요. ADHD 분노 조절 잘 안 됩니다. 자극을 주지 않아요. 화내지 않아요. 명확하고 간단하게 말하고요. 구체적이고 익숙한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없다.
77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대상자가 쓰러져 경련할 때 응급처치법. 경련하면은 중요한 거 두 가지가 딱 있습니다.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그러니까 기도를 확보한다는 얘기예요.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그리고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워서 공간을 확보한다. 다치지 않게. 이게 답입니다. 1번 즉시 인공호흡한다. 안정을 위해 조용한 방으로 옮긴다. 대상자의 머리 아래에 딱딱한 것을 대어준다. 경련이 멈출 때까지 양쪽 어깨를 꽉 잡아준다. 입에 거품이 있는 경우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답이 딱 나왔죠. 그쵸? 경련하면은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워준다. 머리 아래는 좀 부드러운 베개 같은 걸 대준다. 억지로 꽉 잡지 않는다. 몸이 뻣뻣해지죠. 호흡 곤란올 수 있죠. 의식 변화가 나타납니다. 경련은요. 왜 걸릴까요? 이 뇌전증. 뇌전증이 뭐예요? 간질이죠. 열사병, 저혈당 중독 등에서 경련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머리 아래 부드러운 거 대줘서 다치지 않게 해주고요. 주변에 위험한 물건 치워줍니다. 막 이렇게 막 경련하다가 부닥쳐서 다칠 수 있으니까요. 몸에 깎이는 옷을 입었다. 단추나 넥타이를 풀어줘야 돼요. 항상 얼굴은 옆으로 돌리거나 기도를 유지한다. 경련만 고개를 옆으로 돌리는 거예요. 우리 인공호흡하고 할 때는 고개를 똑바로 해서 턱만 들어줬었죠? 경련이 5분 이상 지속돼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대상자가 뜨거운 물을 팔에 쏟아 화상을 입었다. 응급처치법. 화상은 뭐예요? 찬물에 담근다. 장신구 빨리 빼준다. 이게 답 아니겠어요? 그쵸? 물집이 생기면 터뜨려줍니까? 화상 부위에 치약 발라요? 얼음 조각을 화상 부위에 대어줍니까? 얼음 조각은 아니다. 화상 입은 쪽 발에 착용한 장신구를 빨리 빼준다. 맞죠? 나중에 부어오르면 안 빠지니까 전기톱으로 잘라야 되거든요. 수돗물을 화상 부위에 세게 틀어준다? 조직에 손상이 있을 수 있어요. 물집은 터뜨리지 않는다. 화상 부위에 치약을 바르는 게 아니죠. 찬물에 15분 이상 담가주거나 물에 담글 여건이 안 된다고 하면은 차가운 물수건 깨끗한 거를 감싸줍니다. 얼음 조각 자체를 화상 부위에 대어주면은 이 조직이 또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담가주는 게 좋다. 수돗물, 얼음 조각 직접 되지 않아요. 장신구를 빨리 빼줘야 돼요. 부어오르기 때문이죠. 벗기기 힘든 의복은 벗기지 말고 나중에 가위로 잘라냅니다. 이거 옷 뜯어내다가 살점 다 뜯어져요. 79번 대상자가 한꺼번에 많은 약을 먹은 후 의식을 잃고 쓰러졌을 때 대처법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약 먹었는지에 따라서 구토시키거나 위세척하거든요. 이 약봉지 들고 병원 간다. 이게 답입니다. 하이밀리법을 적용한다. 이거는 목에 떡 걸렸을 때, 목에 뭔가 걸렸을 때죠. 즉시 우유를 데워 먹인다? 이 의식이 없어요. 입속에 모두 넣으면 안 됩니다. 의식이 없을 때 뭔가 집어넣어 물 먹이면은요, 살에 걸려 흡인돼서 기도 막혀 죽어요. 토사물은 의료진에게 보이기 위해 병원에 가져간다. 토사물이든 약병이든 항상 어떤 약을 먹었는지 들고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구토를 시키는 게 가장 좋은데, 구토시키다가 기도 손상되고 말 못할 수 있거든요. 구토 아니면 위세척을 하는데요. 어떤 약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그래서 항상 그 약병 들고 가야 됩니다. 입안에 손가락 넣어서 삼킨 약을 구토하게 한다. 무조건 구토시키는 게 정답이 아니에요. 위세척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먹고 남은 약과 용기를 치우는 게 아니라 들고 병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약 먹고 쓰러졌다 하면은요, 약병을 들고 간다. 토사물이라도 들고 간다. 물 먹이지 않는다. 입으로 뭐 먹이지 않는다입니다. 80번 마지막이에요.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때 가슴 압박을 반드시 중단해야 되는 경우 뭐예요? 모두 물러나세요. 해야 되는 거 뭐죠, 여러분? 리듬 분석할 때 답이 그냥 딱 나와야 돼요, 여러분. 보기 다 읽을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키워드를 공부하세요. 아시겠죠? 일단 심폐소생술 순서. 반도가기 인상, 반도가기 인상, 반응을 확인합니다.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어깨를 두들기죠? 거기 노란 티 입으신 분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거기 파란 티 입으신 분 자동 심장 충격기 좀 갖다 주세요.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나서 심폐소생술 들어가는 거예요. 폐. 심장을 소생하는 게 가슴 압박이죠. 폐를 소생하는 게 인공호흡입니다. 그 사이에 기도 유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 유지가 뭐예요? 똑바로 눕힌 상태에서 고개를 뒤로 제끼는 게 기도 유지가 되겠습니다. 가슴 압박 때 인공호흡은요 30대 2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상태 확인하는 거죠. 일단 자동 심장 충격기 전원 켜져. 패드 부착합니다. 패드 부착 위치 맨날 국가고시 나오잖아요. 어디다 붙여요? 오른쪽, 왼쪽 이렇게 붙입니다. 심장 리듬 분석할 때는요. 모두 물러나세요. 아무도 손대지 않아요. 왜? 이 대상자 자체의 심장 리듬 분석돼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주물러 주고 있어. 그 사람 리듬까지 다 전달되니까요. 이때는 중단하고 이때 외에는 무조건 계속 심폐소생술 해야 되는 거예요. 가슴 압박 계속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전원 켜져, 패드 부착하죠.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이때 모두 물러나세요. 현지역에서 손을 떼야겠죠. 제세동 충전 중에는 가슴 압박을 실시한다. 이게 맞아요. 충전 중에는 가슴 압박을 실시하지 않는다. 그럼 틀려요. 항상 리듬 분석할 때 빼고는 계속 가슴 압박을 해야 된다. 이게 답입니다. 2분 간격으로 돌아간다. 30대 2 비율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한다.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심폐소생술을 한다. 이것이에요.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어요. 반복해서 내 걸로 만드세요. 귀로 듣고 고득점 합격하는 비결이 귀요보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안녕. 좋아요 눌러주세요.